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혼을 했는데요. 이젠 안 좋은 기억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 보냅니다. 제 친정 아빠께서는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동생이 중학생, 그리고 제가 고등학생 때 갑자기 아프셨죠. 다행히 아주 옛날에 어머니께서 보험을 잘 들어놓으셨어요. 덕분에 아빠의 병원비 걱정은 그나마 덜었는데요. 대신 생활비는 벌어야 했습니다. 여자 셋이 살아가기에는 세상은 많이 각박하더라고요. 가장이 없으니 엄마께 다가오는 이상한 사람도 많았고요. 아빠가 건강할 때 도움을 줬던 친척들은 정작 저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완전히 남이었습니다. 엄마는 아빠를 간병해야 했고 저희 자매는 자연스레 대학교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미용 학원을 다녔어요. 물론 처음에는 많이 혼나고 실수하고 힘들었죠. 어엿한 수석 디자이너의 실장까지 고생했던 시간은 저를 그렇게 성장시켜줬어요. 그러다 제 단골 손님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아빠의 빈자리가 커서 항상 제 가정을 빨리 이루고 싶었거든요. 너는 커트 얼마씩 받아? 저요? 직급 추가 금액까지 하면 성인 기준으로 23,000원이요. 어머, 비싸라. 완전 바가지네. 바가지는 아니고요. 아무래도 미용실 자릿세도 있잖아요. 커트, 샴푸, 드라이까지 꼼꼼히 잘해드리고 있어요. 텃세는 없어? 텃세요? 제가 아무래도 오래됐다 보니까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요즘 단골도 늘고 내가 좀 힘들거든. 그래서 나 혼자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러세요? 아르바이트 공고 올리는 거 도와드릴까요? 응? 아니, 뭐하러 올려?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네? 난 아무랑 일 못해. 하면 너랑 하지. 저요? 그래. 뭐하러 남의 가게 도와주니? 가족 장사 도와주는 게 100배 낫지. 너 샵에서 수수료 떼고 나면 얼마 안 남지 않아? 동네 미용실이기는 해도 너도 알다시피 내 가게가 수입은 좋잖니. 너도 나이가 있는데 원장 소리 들으며 일하는 편이 더 좋잖아. 시모는 틈만 나면 자기 미용실로 저를 스카우트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좋게 거절하느라 진땀을 뺐죠. 여보야, 우리 엄마 알잖아. 절대 당신 힘들게 안 할 뿐이라는 거. 왜 고집을 부려? 지금 다니는 미용실은 출퇴근도 힘들고 미래가 없잖아. 미래가 없다니? 여기서 내가 이룬 게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만에 하나 샵을 옮긴다 해도 어머니 미용실은 절대 안 갈 거니까 그만 얘기해. 왜 남 좋은 일만 하는데? 당신 보면 완전 우물한 개구리야. 어차피 경력 쌓아서 서울에 있는 샵 갈 것도 아니잖아. 결국은 자기 이름으로 가게 내는 게 목표 아니야? 그럼 더더욱 엄마한테 배우는 게 맞지. 물론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거 나도 알아. 근데 생각해봐. 몇십 년을 자기 미용실 한 우리 엄마한테 당신이 모르는 노하우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동네 미용실이라고 무조건 거절하지 말고 진지하게 고민해봐. 생각해 볼게. 진짜지? 당신 엄마 가게로 오면 얼마나 좋아. 엄마 가게랑 내 가게랑 가깝잖아. 생각만 해본다고 한 거니까 오버하지 마. 저는 정말 싫었어요. 시모랑 같이 일해서 좋을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남들이 말하는 그 흔한 고부 갈등도 없었는데 오히려 같이 일하다 시모랑 부딪힐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필 그때 제 사정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엄마가 아빠 병원 계단에서 잘못 넘어지셔서 다리를 다치신 거예요. 다니고 있던 샵에서 스케줄 조정을 하려는데 원장과 합의가 잘 안 됐어요. 그만두는 방법뿐이라고 하더라고요. 몇 년을 다녔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냉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엄마 다리가 괜찮을 때까지 일을 쉬었어요. 시모는 그때를 틈타 다시 저를 꼬셨어요. 거봐, 내 말이 맞지? 남의 가게 일하느니 가족 가게가 낫지. 이런 일이 또 생길지 모르잖아. 너도 대비를 해둬야지.
몇 년만 도와주면 내가 너 가게 하나는 열어줄 수 있다. 그러니 다음 주부터 출근해. 저는 그만 실체 없는 그 달콤한 꼬드김에 넘어가 버렸죠. 어머니, 이렇게 일이 많은데 그동안 어떻게 혼자 다 하셨어요? 다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렇지. 대충 보니까 알바생 한 명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나 혼자서도 하던 걸 이제 우리 둘이니까 더 수월할 거다. 동네 미용실이라서 덜 힘들 줄 알았는데요. 손님이 끊임없이 오더라고요. 조금 쉬려고 하면요. 뭐하니? 틈틈이 치워야지. 머리카락 쓸고 사용한 로트 바로 세척하고. 시모는 커트 외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더라고요. 샴푸까지 바쁜 저한테 모조리 시키더라고요. 손님들도 기다리는 시간 때문에 지쳐 보였어요. 새로운 애가 샴푸를 잘해요. 손끝에 힘이 좋아. 나는 늙어서 희마리가 없잖아요. 시모는 저를 며느리라고 소개도 안 했어요. 저는 원래 하던 일에 두세 배를 하니 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업무 분담도 없고 모든 청소는 제 몫이었죠.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이랑 밥 먹고 들어오기 일쑤였어요. 남편이 시모 가게랑 가까운 곳에 인테리어 집을 하거든요. 둘은 제게 밥을 챙겨 먹었는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물론 제가 알아서 챙겨 먹으면 되지만요. 저한테 가게를 그렇게 나몰라라 하고 맡기는데 제가 잠시라도 숨 돌릴 틈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처음 근무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둘이서 무리예요. 젊은 친구 한 명 구하시는 게 어때요? 저 매번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커피로 밥 때워요. 어머,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뭐였니? 남의 손 안 타게 하려고 그런 거잖니? 그리고 내가 너 가게 해주기로 한 거 기억 안 나니? 겨우 이 정도로 너무 엄살이다. 사람을 한 명 더 구하면 인건비는 네 월급에서 제하면 돼? 그리고 내가 늘 말하잖니. 집에서 든든히 챙겨 먹고 나오라고. 미용사가 밥 시간이 어디 있어? 저 월급도 작게 주시면서 더 깎으시려고요? 밥도 교대로 먹으면 되잖아요. 혹시 저 온갖 허드렛 일 시키시려고 부르셨어요? 어머머, 월급은 말이다. 너 적응 기간이 있잖니. 그리고 가족끼리 너무 돈 밝히는 거 아니니? 어머님보다 제가 일을 훨씬 많이 하잖아요. 만약 제가 이 정도로 업무량을 나가서 하면요. 어머님이 주시는 두세 배는 받을 거예요. 어머님은 그 일랑 점심 식사하면서 저는 굶어요? 저 가게 그만둘까요? 가게를 그만둔다는 말을 하자 어머님은 한 발 물러났어요. 문제는 단골 손님들이 더 이상 어머니를 원하지 않으셨죠. 커트 맞죠? 시원하게 치면 될까요? 아니요. 나 며느님한테 자르려고 왔는데. 그래요? 어머 얘, 벌써 내 손님들 가로채 가는 거야? 사람들이 저를 찾아도요. 처음에는 시모가 좋아했어요. 그런데 점점 몸은 편해도 자존심이 많이 상했나 봐요. 미용실에 오는 사람들마다 다 저를 찾았거든요. 참나, 예. 그럴 때는 말이야. 저는 오늘 예약이 가득 차서 어머님이 잘라주실 거예요. 이 한마디가 어렵니? 제가 그래버리면 손님들이 불쾌하지 않으실까요? 뭔 상관이야. 불쾌하면 친절한 나한테 다시 오겠지. 시모는 본격적으로 시집살이를 시작했죠. 제가 손님을 응대할 때 갑자기 부르거나 말도 안 되는 심부름을 시켰어요. 야, 커피. 야, 커피라는 말로 저를 무안하게 하는 건 기본이고요. 가끔 제 손님 커트 끝나서 잘 보내고 나면요. 너, 아니 방금 그 손님 말이야. 대칭이 잘 안 맞던데 확인 잘했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너는 그렇게 대충 확인하면 돼. 내가 쭉 지켜봤는데 그 손님 분명 너 때문에 다시 올 거다. 한쪽이 삐죽 튀어나왔어. 잘못 보셨겠죠. 제가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뭐? 원장인 내가 그렇다는데 말이 맞니? 손님들 앞에서 소리 지르는 원장. 불편해서 어떻게 시술을 받겠어요. 게다가 제가 몇 년 차인데 커트 하나 제대로 못할까요? 제 손님들이 커트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찾아온 적은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손님들은 제 손님을
물론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어머님이 잘못한 파마 때문에 클레임이 들어오기 일쑤였죠. 저는 참을 수 없어서 남편에게 말했죠. 나 더 이상 어머님이랑 일 못하겠어.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 경력에 어머님 비위 맞추면서 일해야 해? 하다못해 원래 있던 샵에서도 스태프들한테 그런 식으로 대우하지 않아. 나한테 툭하면 소리 지르고 구박하고 밥도 안 먹이고. 그리고 당신 왜 항상 나 빼고 어머님이랑 둘이 점심 먹어? 너 내 생각은 안 나디? 내 얼굴 좀 봐. 어머님 가게에서 일하고 난 뒤부터 해골됐어. 숨 좀 쉬고 말해. 그러다 뒤로 넘어가겠다. 제가 악을 쓰는데 남편은 표정 하나 안 바뀌더라고요. 안 그래도 우리 엄마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 너 자존심 세서 엄마 말 죽어도 안 듣는다며? 밥은 어쩌다 몇 번. 시간 맞아서 그렇게 된 건데 꼭 시엄마랑 남편을 질투해야겠어? 당신이 애도 아니고 밥 정도는 알아서 챙겨 먹을 수 있잖아. 남편도 제 편이 아니었죠. 저는 시모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새삼스럽게 사과하냐? 이제야 인정하는 거니? 앞으로는 내가 하는 말 귀 기울여 잘 들어. 제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님께서 가게 해준다는 말에 솔직히 욕심났어요. 근데 저 도저히 안 되겠어요. 저 이번 주까지만 나올게요. 뭐? 갑자기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며느리랑 시엄마랑 같이 일하는 거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더 이상 불편해지기 전에 제가 그만두는 게 맞아요. 참나, 정말 복에 겨워가지고. 얘, 나처럼 잘해주는 시모가 어딨니? 나 정도니까 모자란 너를 품에 끼고 있지. 남들 붙잡고 물어봐라. 병상에 누워서 꼼짝 못하는 네 아빠, 그리고 변변한 직업 없이 알바하는 네 동생, 병수발 하느라 아무런 일도 못하고 늙어가는 네 엄마, 집구석 하자가 좀 있냐? 아니 도대체 어떤 집에서 반기겠냐? 나라서 너 받아줬지. 너도 말이야, 남들 다 졸업한 대학교도 못 나와서. 에휴, 방금 그만둔다는 말은 내가 못 들은 걸로 하마. 저는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 아들 가게 월세에 생활비도 부담해요. 그런데 어떻게 고마움 하나 없으시고 저희 집을 험담하세요? 저 이번 주까지 도와드리려고 했는데요. 오늘까지만 출근할게요. 하나부터 10까지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는 이만 물러날게요. 아니 저게 정말 못 배워먹어가지고 어디 시어머니한테 바락바락 대들어? 남편은 시모에게 들었는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더군요. 당신 엄마한테 도대체 뭐라 한 거야? 가게 월세 이번 달부터 알아서 해결해. 그리고 생활비? 그동안 내가 냈으니까 앞으로 네가 내고. 야, 치사하게 진짜 돈 가지고 1억이야? 제가 대답이 없자 남편은 알아서 기더라고요. 시모 역시 아들이라는 무기가 안 통하자 한동안 조용하더군요. 그러다 전화와서는 우는 소리를 하더군요. 가게 매출이 반이나 떨어졌다. 사람들이 다 널 찾아. 애미야, 내가 미안했다. 제발 다시 와주면 안 되겠니? 월급도 올려주마. 사람들이 다 맞은편 골목 미용실에 간단다. 단골 다 뺏기기 전에 제발 돌아오면 안 되겠니? 시모는 제게 싹싹 빌며 애원했습니다. 결국 눈 감고 딱 몇 개월만 더 해주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전과 같은 괴롭힘은 없었어요. 뭐 가끔 시모가 저를 몰래 째려보다가 들키기는 했지만요. 단골 손님들도 제가 돌아오자 다시 가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였을까요? 저는 자연스레 시모의 미용실을 그만뒀어요. 그즈음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상실감이 컸지만 무너진 엄마와 동생 앞에서 티를 낼 수 없었죠. 아이고, 이 집 큰딸이 엄청 고생했지. 기특하다, 기특해. 어렸을 때 봤던 아버지의 친구분들은 울지 않고 홀로 꿋꿋하게 서 있는 제게요. 저마다의 위로를 건네셨습니다. 남들도 저를 안쓰러워하는데 남편이라는 놈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시모도요.
제가 괜찮아 보였나 봐요. 장인어른 오랫동안 투병하셨다 보니까 당신 덤덤한가 봐. 남편은 밤늦게야 시모와 함께 찾아왔어요. 저는 뭐라 할 힘도 없었어요. 아이고, 잘 추슬러야지. 너가 정신을 잘 챙겨야 네 아빠 보험금도 어디 안 뺏긴다. 친척들은 저마다 웬만큼 먹고 살아서 다행히 아빠의 사망보험금에는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 돈으로 셋이 남은 삶을 인간답게 살아보라고 짧은 인사 후 다들 갔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돈에 관심 많아 보이는 건 시모와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얘, 사망보험금이 정확히 얼마랬지? 엄마, 저번에 들어보니까 꽤 되는 것 같던데? 여러 보험 다 합치면 2억 조금 넘지 않아? 어떻게 나눌지 생각해 봤어? 아무래도 당신이 집에 기여한 게 많고 장녀니까 당신이 좀 많이 가져가야지. 나는 10%, 한 2천만 원만 주면 챙겨주면 돼. 그래도 첫째 딸 사위인데 결혼 때도 보태주신 거 없으시니 사돈어른이 더 챙겨주시겠지. 반반이 맞지 않냐? 반반해. 사실은 정신이 반쯤 나가 있었어요. 겨우 버티고 있었는데 시모와 남편의 말을 들으니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당신 지금 뭐라고? 어머님, 뭘 반반하라고요? 시모는 한술 더 떴습니다. 근데 얘 3일장 치르면 우리 미용실은 어떻게 하냐? 너 돌아와서 예약 손님 더 많아졌는데 어쩐담? 3일장은 아무래도 길지? 요새는 하루 줄여서 2일장 하던데. 그래, 아들 말 잘했다. 시대가 변하니까 장례식 문화도 바뀌더라. 뭐 이틀 정도야 나 혼자 어떻게 버텨보마. 2일장 할 거지? 그래, 빨리 주슬러야 일상생활도 빨리 되찾지. 너 바로 출근할 거지? 아, 그래. 2일장 해. 제가 대답하자 남편이 웃더라고요. 시모도 아주 활짝이요. 저는 천천히 일어서서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마침 알맞은 게 있더라고요. 너 말이야, 네 엄마 장례식이나 2일장 해, 이 자식아. 저는 조문객들을 위한 국화를 한 다발 움켜쥐고요. 남편의 얼굴과 등 보이는 대로 계속 후려쳤습니다. 뭐 하는 거야? 아프잖아. 얘, 너 지금 하늘 같은 남편한테 무슨 짓이야? 그만두지 못해? 야, 다시 말해봐. 다시 말해보라고. 저는 정신없이 국화 다발로 남편을 때렸어요. 조문객들이 별로 없어서 정말 다행이었죠. 제가 멈추지 않고 끝까지 남편을 따라다니니 남편은 그제서야 미안하다고 하고 도망가더라고요. 시모는 사과 한마디 없었어요. 끝까지 저를 표독스럽게 쳐다보더라고요. 시모도 말리다가 몇 번 맞았거든요. 제가 늙은 시모를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라도 복수할 수 있어서 속이 시원했어요. 남편은 결혼하기 전 한 번, 그리고 결혼한 후 한 번, 친정아빠가 위독하실 때 한 번, 그렇게 딱 3번 정도 저희 아빠를 봤어요. 아빠가 눈을 감고 있을 때가 더 많아서요. 어차피 가도 장인어른은 자기를 모르니 갈 필요 없다고 했던 사람이죠. 그래놓고 사위 운운하니 너무 열이 받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라 함은 엄마는 울다 실신하셔서 이 광경을 못 보신 거였어요. 동생도 울다 잠들었고요. 결혼을 잘하지는 못했어도 못한 꼴을 보여주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장례가 끝나고 몇 개월간 폐인처럼 지냈어요. 밥도 잘 안 먹고 잘 씻지도 않았어요. 너 냄새나. 좀 씻어라. 더러워 진짜. 상 당한 사람들 다 너 같지 않아. 왜 이렇게 유별난지 모르겠네. 보험금 안 나눠주니 심통난 남편은 못된 말만 골라서 하고는 시댁에 가버리더라고요. 친정엄마는 매일 저를 보살피러 오셨어요. 그러다 제가 좀 괜찮아지니 제 눈치를 보다 말씀하셨죠. 아빠 보험금 말인데 생각보다 많이 넉넉하지 않니? 정화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좀 늦었어도 공부 다시 해보는 게 어때? 엄마는
이제 너희가 앞만 보고 달려갔으면 해. 우리 딸들 공부 엄청 잘했잖아. 저는 공부라는 말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함께 전교 1, 2등을 다투던 친구들이 대학 다니는 걸 보면서요. 한때 많이 부러웠고 괴로웠거든요. 그렇게 하고 싶었던 공부를 이제 와서 다시 할 수 있을까 싶었죠. 아빠가 분명 이렇게 쓰라고 남겨주신 걸 거야. 엄마가 뒷바라지 다 할 테니까 이제 너네 둘 다 하고 싶은 거 해. 동생도 마찬가지로 성적이 전교권이었거든요. 동생은 대학교 입학 준비를 하고요. 저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좋아하는 공부를 하면서 금방 활력을 되찾았어요. 엄마도 행복해 하셨고요. 대신 남편과 시모가 문제였어요. 아니, 네가 공무원 준비하면 우리 생활비는, 내 가게 월세는. 장난해? 지금까지 내가 다 했으면 이제는 좀 당신이 부담할 생각 안 들어? 아니, 예고도 없이 갑자기 그러니까 내가 너무 부담되잖아. 뭐가 문젠데? 내가 다 내라고 했어? 생활비 반은 낸다고. 월세는? 가지가지 한다. 가게를 접던가. 손님도 없잖아. 아니면 이혼해. 나 공부하는 거 마음에 안 들면 해줄게. 그럼 나도 생활비 반 안 내도 되니까 좋네. 남편은 이혼 얘기를 하자 금방 수그러들었어요. 시모 역시 제 소식을 듣고 뒤집어졌어요. 그 나이에 무슨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니? 아이고 답답하. 그렇게 돈 낭비할 거면 네 가게나 차리지 그랬니? 아니면 내 가게 확장해서 둘이 같이 해도 좋고. 인테리어 사장인 내 아들 두고 쓸데없는 곳에 돈 쓰냐 이 말이다. 어머님, 저 이미 학원 수강료도 전액 결제했고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거예요. 이혼하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는 결혼 생활 계속하면서 한다는데 왜 말리세요? 어머님도 공무원 며느리 좋지 않으세요? 넌 무슨 합격이 된 것처럼 얘기한다. 그렇게 자신 있냐? 나이에 맞지 않게 참 너도 순진하다. 꿈도 커. 어머님, 좀 믿고 지켜봐 주시면 안 돼요? 저 자신 있어요. 저는 죽었다 생각하고 공부만 할 생각이었거든요. 무엇보다 아빠가 남겨주신 돈까지 썼는데 열심히 해야지 라는 생각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심은 계속 깨졌습니다. 저 말고 시모가 깨트렸죠. 아구구, 어떡하냐? 얘, 잠시 가게로 와라. 큰일 났다. 큰일이 난 것처럼 전화가 와서 가보면요. 종일 가게를 맡겨놓고 어머님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제가 연락이 안 되면 또 제가 다니는 학원까지 전화를 하셨죠. 빨래랑 설거지랑 청소기 좀 싹 돌리고 가거라. 내가 요새 8시 말고 10시에 문을 닫거든. 집 가면 일할 시간도 없고 골아 떨어져 버리니 부탁할 사람이 너밖에 없어 그런다. 그런 식으로 툭하면 시모는 저를 불러내 부려먹으려 했죠. 공부를 일부러 방해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 어머님한테 나 좀 그만 찾으라 해. 시간 많고 사지 멀쩡한 아들 두시고 왜 자꾸 날 불러? 이 나이에 공시 준비한다고 무시하는 건 괜찮아. 그치만 나이 많고 시간 없는 며느리를 왜 방해하냔 말이야. 그런 건 좀 네 선에서 해결할 수 없어? 문제가 있으면 둘이 해결해. 왜 오만 나한테 짜증이야? 엄마가 너 불러내서 청소를 시키는지 뭘 하는지 내가 일일이 어떻게 알아?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남편도 시모도 말이 안 통해서요. 저는 곧바로 친정엄마께 부탁했습니다. 어머, 김서방. 네,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다름이 아니라 복날이라 삼계탕 하려는데 갈게요. 남편은 먹는 거에 또 환장하거든요. 엄마는 밥 먹으러 오라고 불러놓고 남편에게 고장난 것들을 수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는 어머, 내 정신 좀 봐. 삼계탕 한다면서 닭을 안 샀네? 김서방,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금방 닭 사올게. 그렇게 엄마가 나가서 연락 두절이면 남편은 밥 한 끼 못 얻어먹고 가게로 돌아갔죠. 몇 번 그런 식으로 엄마가 남편을 계속 호출했어요.
남편이 저희 엄마를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거절을 못하고 매번 불려간 거죠. 그럼 야무지게 엄마가 시키는 일을 하고 와서는요. 장모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야? 왜? 우리 엄마 뭐? 자꾸 밥 먹으러 오라고 해놓고 일만 시키잖아. 사위 어려운 줄 모르시고. 그래? 그래라니? 그게 다야? 장모님한테 당장 네가 전해. 나 부르지 말라고. 바쁘다고. 내가 왜? 내로남불이야? 나는 내가 어머님 해결하는데 왜 너는 나보고 해결해달래? 엄마랑 둘이서 해결해. 뭐야? 너 설마 복수하는 거야? 장모님 이용해서? 뭔 소리야? 그렇잖아. 네가 시킨 거지? 저는 남편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태평하게 굴었어요. 엄마는 주말에도 열심히 임무를 수행하셨어요. 김서방, 굶을까봐 내가 왔지. 우리 같이 수제비 만들까? 반죽 좀 치대봐. 아이고, 그걸로는 어림도 없지. 30분 정도는 계속 쉬지 않고 치대야 해. 김서방, 대청소 한번 하자. 아이고, 청소 안 해봤어? 빡빡 문질러봐. 며칠 후 남편은 소리도 안 지르고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미안해. 여보, 진짜 내가 잘못했어. 엄마, 연락 앞으로도 다시는 않도록 할게.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남편을 빤히 쳐다봤죠. 남편은 고 시모에게 전화해 울부짖었어요. 엄마, 다시는 집사람한테 따로 전화하지 마. 일도 시키지 마. 알았어? 아들이 제발 부탁할게. 못 이기는 척 남편의 사과를 받아줬습니다. 시모는 다행히 약속을 잘 지켰어요. 대신 그 시집살이는 엉뚱한 곳을 향하는 듯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정아? 아니, 우연히 시모 가게를 지나가는데요. 제 동생이 시모 미용실 안에서 혼나고 있는 겁니다. 너, 내가 몇 번을 말해.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손님 귀 다 타들겠다. 정아야. 저는 시모와 동생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어머님, 이제 하다하다 제 동생까지. 제가 갑자기 나타나자 시모는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네가 왜 여기 있냐? 학원은? 언니. 동생은 제 팔을 끌고 다급하게 절 부르더라고요. 너 여기서 뭐해? 뭐하긴 뭐해, 알바하지. 언니 공부 안 해? 어머, 지 동생 알바하고 싶대서 일을 시켜줘도 나한테 저렇게 소리를 지르네. 아주 며느리가 왕이다, 왕이야. 알바라뇨? 야, 네가 알바를 왜 해? 엄마한테 용돈 받잖아. 모자라? 그게 아니라 나 방학에 해외여행도 가고 싶고 또 엄마가 뒷바라지 해줘도 나중을 위해서 최소한 생활비는 벌고 싶어서 나도 저축이라는 거 하고 싶단 말이야. 시끄러. 따라와. 저는 동생을 무작정 시모의 미용실에서 끌고 나왔습니다. 너 뭐 사고 쳤어? 급하게 돈 필요해? 아,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왜 여기서 그래? 여기가 뭐 어때서 나한테 엄청 잘해주신단 말이야. PC방은 야간이라 위험하지. 서빙 같은 것도 하기 싫고. 여기는 안전하고 시급도 세고. 무엇보다 가족이잖아. 동생의 눈이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저는 시모에게 고개를 숙이고 동생 잘 부탁한다는 말밖에 못했죠. 못 믿었기는 하지만 기껏 해봐야 몇 개월 하겠지 생각했어요. 동생이 알아서 관두겠지 싶었죠. 그런데 진짜 시모가 잘해주는지 꽤 오래 일을 하더라고요. 다행히 시집살이는 며느리인 저에게만 하는 듯 했어요. 시모는 그동안 자신이 잘못했던 게 미안했나 봐요. 제 동생도 챙기고 저도 계속 챙겨주더라고요. 시모는 요거트나 잼 같은 걸 유기농 재료로 직접 만들어서 먹는데요. 갑자기 제 목까지 챙겨주고요. 손님들이 만들어준 케이크나 양념갈비도 저 먹으라고 가져다 주셨어요. 너 공부하느라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 아들은 먹이지 말고 너 혼자 다 먹어야 한다. 그래야 붙지. 한 번에 붙을 자신 있지? 어머님, 제가 진짜 잘할게요.
저절로 효도를 행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공부하는데 배가 너무 아팠어요. 공부에 집중을 못하겠더라고요. 스트레스와 피로 때문에 혹시 몸이 잘못됐나 싶었죠. 네? 장염 증상이 심하네요. 날이 더우니 먹는 거 조심하세요. 문득 생각나는 게 어머님이 주신 음식들이었어요. 병원에 다녀온 날도 시엄마는 음식을 싸들고 왔어요. 어째 얼굴이 더 푸석하냐? 잘 챙겨 먹는 거 맞니? 네, 근데 요새 배가 아파서요. 늙으니까 소화 능력이 떨어지나 봐요. 늙은이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구나. 돼지갈비다. 네 신랑 주지 말고 너 다 먹어라. 국물까지 같이 부어서 구워라. 촉촉하게 말이다. 돼지갈비면 사족을 못 쓰는 남편인데요. 그걸 잘 아는 시모가 남편을 절대 주지 말라니까 너무 이상했어요. 저는 설마 혹시나 싶어서 어머님이 주신 돼지갈비를 남편에게 전부 구워줬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당신 꼭 챙겨주래서. 돼지갈비야? 맛있겠는데? 당신은 안 먹어? 난 별로 생각 없어. 당신 다 먹어. 그런데 반응이 바로 오더라고요. 돼지갈비 좀 변질된 거 아니야? 배가 살살 아픈 게. 어? 그래? 약 없어? 줄게. 잠시만 기다려. 저는 확신할 수 없어서 어머님이 음식을 줄 때마다 남편에게 줬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배가 아팠어요. 아, 여보, 우리 집 냉장고 고장난 거 아니야? 당신이 주는 음식만 먹었는데 왜 이러지? 그래? 어머님이 갖다 주신 음식들인데 당신이 어머님께 한번 여쭤봐. 혹시 어머님 냉장고가 고장난 거 아니야? 소식을 들은 시엄마가 아들 걱정에 곧장 달려왔어요. 너 내가 준 음식들 너 먹으라고 갖다 줬잖니? 네, 어머니. 내 아들한테 다 줬냐? 네. 왜? 너 먹으라니까. 입맛이 없어서요. 왜요? 너 다 알고 그러는 거지? 뭘 말씀이세요? 저는 계속 모르는 척 잡아댔어요. 아니다. 됐다. 어머님, 오늘은 음식 안 가져오셨어요? 그래. 너는 뭐 맨날 나한테 얻어먹으려고만 하니? 시모가 성질을 부리더라고요. 사실은 시모가 오기 전에 동생이 알려줘서 알고 있었어요. 아니, 분명 몇 주씩 방치한 음식인 것 같은데 퇴근할 때마다 며느리 갖다 줘야지 하고 콧노래 부르잖아. 찜찜해서 전화했어. 그때도 제 걱정하는 동생의 상황은 전혀 몰랐죠. 여보세요? 나야. 미용은 아예 관둔 거야? 아, 네, 그렇죠. 시엄마 가게 단골 손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가 말아준 로트가 최고야. 하나하나 얼마나 정성스럽게 말아줘? 저희 어머님도 잘하시잖아요. 아니, 근데 혹시 자기 여동생 있어? 아, 바로 알아보셨구나. 제 동생 맞아요. 거기서 알바해요. 어머, 맞지? 얼굴이 똑 닮아서는. 아니, 세상에 일자리도 많은데 왜 하필? 얼른 그만두라 해. 보니까 엄청나게 구박하더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뭔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야. 자기는 무슨 약점을 잡혀서 시댁의 동생까지 잡혀 사는 거야. 안쓰러워서 원 어떤 날은 손찌검도 하는 것 같던데.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택시를 타고 시모 가게에 갔습니다. 그때 시모가 제 동생 뺨을 때리는 걸 목격했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눈이 뒤집어져서 시모를 세게 밀쳤습니다. 아이고, 사람 잡네. 시모는 힘없이 뒤로 자빠졌어요. 지금 제 동생 뺨 때리셨어요? 당신이 뭔데요? 말버릇하고는. 언니, 아니야, 오해야. 너는 그렇게 세게 맞아놓고 무슨 오해야? 예, 맞을 짓을 했으니 맞지. 난 네 동생이라 너처럼 일 잘할 줄 알았다. 근데 이거 원 일을 못해도 너무 못하잖니? 그래, 내가 교육한다고 아프지 않게 살짝 혼 좀 냈다.
근데 감히 어디 시모한테 네가 이 난리야? 웃기지 마세요. 내가 다 들었어. 얼마나 세게 때렸으면 그런 소리가 나? 어디 귀한 내 동생한테 손찌검이냐고요. 안 아파? 그럼 나한테 똑같이 맞아보실래요? 안 아프게 때려드릴게요, 내가. 그러자 동생이 울면서 시모한테 빌기 시작했어요. 언니, 그만해. 사장님, 언니 한번 봐주세요. 동생 말을 들어보니 가관이었습니다. 나 학교 다닐 동안만 여기서 알바하면 우리 빚 다 탕감해 주신다잖아. 그니까 끼어들지 마. 빚이라니? 뭔 소리야 너. 언니 결혼할 때 사장님이 집 해주셨다며. 그래서 혼수는 언니가 해야 하는데 그것마저 다 해주셨다며. 그 빚진 거 내가 1년만 일하면 안 갚아도 된다셨어. 뭐? 알고 보니 시모는 제 동생에게 연락해서 거짓말한 거였어요. 글쎄 제가 결혼 당시 돈이 없어서요. 혼수, 냉장고며 TV, 에어컨 전부 다 시모가 사줬다고요. 그걸 갚아야 하는데 동생이 대학 가기 전에 저 대신 일하면 금방 갚는다고요. 그렇게 시모는 어린 동생에게 거짓말을 한 뒤 일을 시킨 거죠. 무급에다 밥도 안 주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미용실에서 일하고 모은 돈으로 혼수 남편이랑 반반했거든요. 집은 시모가 해준 게 아니라 전세 대출이었고요. 저는 동생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제가 결혼 한 번 잘못해서 동생에게까지 상처를 줬으니까요. 우선 동생을 데리고 친정 엄마께 갔는데요. 저는 더 화가 났어요. 엄마도 쓰러지기 직전이셨어요. 그 옆에 내가 미쳤나? 아니, 미용실 보증금 갑자기 올랐대서 나한테 돈까지 빌려가 놓고? 시모가요, 미용실 보증금 때문에 아빠 사망보험금 좀 빌려주면 안 되냐고 사정사정 했대요. 엄마는 마음이 약해서 2천만 원 빌려줬는데 시모는 큰딸 작은딸 할 거 없이 구박하고 있었던 거죠. 엄마, 내가 해결할게. 저는 고민 끝에 시모에게 복수할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시모의 경쟁 가게인 미용실에 찾아가서 솔직하게 사정 이야기를 했어요. 시모에게 복수하고 싶다고요. 딱 한 달만 알바로 일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경쟁 미용실은 오히려 좋아했죠. 제가 시모랑 다르게 실력도 좋고 성격도 좋다고 소문이 났다더라고요. 제 소식을 들은 시모의 단골 손님들은 제가 있는 경쟁 가게로 다 유입됐어요. 시모 가게는 파리가 날렸죠. 얼마 안 가 시모는 소문 듣고 달려와서요. 저를 보자마자 뺨을 내리쳤습니다. 이게 정말 미쳤나? 어디 이런 짓을 벌여? 네가 사람이냐? 이 짐승만도 못한 어디 걷어줬더니 이런 식으로 은혜를 갚아? 어? 툭 하면 상대방 뺨 때리는 게 특기예요. 그 손버릇 좀 고치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데요? 다 어머님 자업자득 아닌가요? 뭐? 이런 미친? 더 해봐. 더 말해봐. 어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게 감히 까불어?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시모는 제 뺨을 때리고 온갖 욕설을 악담을 퍼붓더라고요. 그러고도 분이 안 풀리는지 제 머리채를 잡고 이리저리 흔들었어요. 새로운 미용실 원장님은 시모를 겨우 떼놓고 말했죠. 아, 그만! 남의 가게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야말로 남의 며느리 데리고 뭐 하는 건데? 재밌어? 재밌냐? 그리고 뭐 다들 구경 났어요? 뭘 봐? 넌 인간도 아니야. CCTV 다 찍혔고 내가 경찰 신고도 했어. 원장님한테 제가 사과를 하자 감사하게도 괜찮다고 마무리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동네 사람들이 다 듣도록 시모의 만행을 떠벌렸죠. 어머님 미용실에 오면 잘해준다면서요. 근데 허구한 날 구박하고 밥도 못 먹게 하고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증인이에요. 맞아. 얼마나 며느리 구박한지 몰라. 그러니까 난 처음에 며느리인지도 몰랐어. 워낙 하대하니까. 듣고 계신 손님들도 같이 맞장구를 쳐주셨죠. 게다가 친정아버지 장례식 길다고 하루 줄이라 하셨죠. 바로 다음날 출근하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아빠 사망보험금 나누자 하셨잖아요. 그게 사람이 할 말이에요? 상 치르고 있는 며느리한테요. 게다가 공시 준비하는 며느리는 상한 음식 먹이고 며느리 동생한테는 거짓말하면서 무급으로 일 시키고 당신이 악마 아니면 뭐예요? 그래놓고 뭐? 우리 엄마한테 돈을 빌려요? 어떻게 2천만 원 빌릴 생각을 하셨어요? 당장 우리 엄마 돈 2천만 원 내놓으세요. 저는 숨이 넘어갈 듯 했지만 빠짐없이 시모의 잘못을 다 나열했습니다. 잘못했다. 한 번만 봐줘라. 미안하다, 제발. 돈 이야기가 나오자 놀랍게도 시모는요, 사람들 보는데도 창피한 줄 모르고 싹싹 빌더라고요. 시모 미용실은 본인의 전부라 끔찍히 소중했나 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니? 어떻게 하면 네 기분이 풀리겠니? 아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노망이 들었나 봐.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다. 사실은 다 오해가 있는 거야. 내가 설명하마. 내 말 좀 들어주겠니? 시모는 가증스럽게 울면서 제 손을 잡았죠. 어머, 사실인가 보네. 이 원장님, 어쩜 사람이 그래요? 그렇게까지 안 봤는데. 저렇게 예쁘고 똑똑한 며느리 구박을 한다고? 무서워라. 참 무서운 사람이네. 실력도 안 좋은데 인성까지 바닥이었네. 한때는 단골이었던 분들은 저를 위해 같은 마음으로 시모를 나무랐습니다. 저는 시모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러자 또 눈이 희번뜩하더니 제 머리채를 다시 잡더라고요. 경찰이 오자 시모는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이혼 서류랑 2천만 원 준비하라 했습니다. 남편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이혼만은 안 된다 했어요. 여보, 제발 한 번만 봐줘. 엄마랑 나한테 기회를 한 번만 주라. 그래? 그럼 어머니 경찰에 신고할게. 괜찮지? 그럼 진짜 이혼은 안 할 거야? 남편은 웃기게도 시모를 신고하라고 하더라고요. 시모 앞에서도요. 엄마, 이 사람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번 기회에 좀 뉘우치세요. 뭐? 아들, 너 방금 뭐라고 했냐? 어머니가 잘못하신 건 어머니가 책임지시라고요. 시모는 냉정한 남편을 보고 눈시울을 붉히더라고요. 저희 이혼 안 하는 조건으로 어머님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어요. 괜찮으시죠? 네가 기어코 내 아들을 감히 네가 나를 능욕해? 시모는 또 제게 달려들었고요. 남편은 그런 시모를 막아섰습니다. 엄마, 좀! 시모는 가슴을 치며 울어댔어요. 아이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네가 이래? 저는 둘을 내버려 두고 친정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안 했냐고요? 아니요, 변호사 고용해서 이혼 잘했습니다. 구질구질한 남편 때문에 좀 길어졌지만요. 그리고 시모도 사귀죄로 고소했어요. 동생한테 빚졌다고 거짓말하고 무급으로 일 시키면서 때리기까지 했으니까요. 벌금으로 마무리됐어요. 다행히 어머니께서 차용증을 잘 받아놓으셔서요. 못 받을 줄 알았던 2천만 원도 잘 받았습니다. 또 동생이 일했던 것도 다 계산해서 월급 받아냈고요. 시모랑 남편 근황은요. 시모 가게 월세 놓던 주인은 제 소문 듣고 깜짝 놀라 시모에게 퇴실을 요구했다네요. 일부러 보증금이랑 월세 높이니 시모가 알아서 가게 접고 나간 거죠. 이미 동네 사람들이 시모 인성 다 알아버려서 가게 손님도 없었지만요. 전 남편도 같은 동네라 가게 문 닫았대요. 동네 사람들 눈초리도 있고요. 원래도 장사 안 됐는데 제가 없으니 월세도 못 냈겠죠. 시모와 전 남편은 둘이 어디서 손가락이라도 빨면서 살고 있겠죠. 다행히 저는 9급 행정직 공시 붙었고요. 동생도 원하는 대학교 합격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친정 엄마께서도 여행도 다니면서 잘 지내세요. 아빠가 하늘에서 슬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안 좋은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 지금은 정말 행복하니까요. 지금까지 긴 제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성이고
초등학생 딸이 하나 있습니다. 남편이랑은 2년 연애하고 결혼해 평범하게 지내왔는데요. 소심한 저와 달리 남편은 자신감 넘치고 리더십 강한 성격으로 연애 때는 고집 있는 모습이 믿음직스럽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결혼해서는 크고 작은 일에서 부딪히며 부담스러울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도 애교 많은 딸이 집안의 활력소라 참고 살았는데 남편이랑 같이 가게를 운영하게 되면서 싸움이 잦아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더는 참지 못하고 이혼까지 하게 됐는데 지금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에게 털어놓으면서 마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남편과 저는 맞벌이를 하는 부부였어요. 저는 작은 규모의 회사였지만 남편은 정년이 보장될 만큼 탄탄한 곳이었고 승진도 빠른 편이라 경제적으로 풍족하진 않아도 모자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뿐인 딸아이가 갖고 싶고 하고 싶다는 건 문제없이 해줄 수 있을 정도였죠. 그런데 사람은 왜 여유로우면 다른 생각이 드는 걸까요? 멀쩡히 회사를 잘 다니던 남편이 대뜸 창업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보, 나 할 말 있어. 응, 뭔데? 나 회사 그만두고 음식점 하나 오픈하려고. 뭐? 잘 다니는 회사를 갑자기 왜 그만둬? 그리고 요즘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데. 무슨 음식점을 오픈한다는 거야? 당신 계란 프라이 하나도 제대로 못하잖아. 아이 참, 자기가 잘 몰라서 그래. 계란 프라이 수준이 아니야. 나 아는 형님이 고향에서 이거 열었는데 진짜 대박나서 월 1,000은 우습게 번대.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설설 기었는데 내가 잠이 오게 생겼어? 그러면서 남편이 보여준 건 한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홍보 책자였어요. 빵순이라 요즘 유행하는 건 대부분 알고 있는데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브랜드라 의아하더라고요. 여보, 이거 이제 막 생긴 브랜드 아니야? 많이 알려진 거 해도 될까 말까인데 사람들 모르는 거 해서 잘 될 수가 있겠어? 아이고, 참 답답한 소리 한다. 어차피 우리 가진 돈으로 메이저는 하지도 못해. 인테리어 비용도 지금 하면 많이 빼준다더라. 초기라서 혜택도 진짜 많은 편이야. 안 하면 바보라고.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너무 갑자기 창업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급하게 해서 잘 될 확률이 높냐는 거지. 너무 무모한 거 아닌가 걱정돼서 그래. 나 못 믿어? 나야 당신 남편. 지금까지 내가 하자고 해서 잘 안 된 거 있으면 하나라도 말해봐. 남편은 고집세고 자신만만하기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성격이었어요. 가만히 말을 듣고 있으면 이미 반은 성공한 사람 같았죠. 그래도 안 된다고 꾸역꾸역 버텼는데 몇 달을 저를 붙잡고 늘어지더라고요. 저를 설득하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데 방법도 갖가지였어요. 어느 날은 진지하게 대화했다가 갑자기 욱 승질을 냈다가 나중에는 자기를 못 믿냐면서 눈물까지 흘리던 거 있죠? 나 진짜 열심히 해볼게. 나 좀 믿어주라. 모르겠다. 그래, 알았어. 결국 남편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져서 그만 허락을 해주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회사에 나가지 않고 전 재산을 탈탈 털어 순식간에 샌드위치 전문점을 오픈하더라고요. 이미 모든 준비는 다 마쳐뒀는지 일사천리로 진행을 하는데 제 허락은 그냥 보여주기 식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픈하던 날에는 어찌나 기분이 좋아 보이던지 자기도 이제 사장님이라면서 돈 많이 벌어오겠다고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옆에서 지켜보자니 너무 들뜬 모습이 못 믿어오면서도 그래, 사람이 저렇게 잘해보겠다고 하는데 한번 믿어보자 하는 바보 같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가게를 오픈하고 나서 곧 저도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을 돕기로 했어요. 남편 혼자 가게를 운영하기에는 손이 모자란데 그렇다고 직원을 고용하자니 인건비가 부담되더라고요. 여보, 그런데 둘 중 한 명은 회사를 다녀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공과금이랑 은행 이자랑 애 학원비도 계속 나갈 텐데. 당신 솔직히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뭐 얼마나 번다고 그래. 초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단골도 생기고 자리도 빨리 잡지. 그런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고정 수입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에이,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 가게가 잘 돼야 당신도 사모님 소리 듣고 편히 쉴 거 아냐. 내 말이 맞아. 당신은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 항상 기고만장한 사람이랑 살면 귀가 얇아지는 것일까요? 이때만 해도 남편 말이 일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찝찝하긴 했지만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남편 가게에 같이 출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남편이랑 24시간 같이 붙어 있게 되자 얼마 지나지 않아 생각지 못했던 트러블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아까 내가 말한 청상추 다 다듬었어? 아니, 지금 하고 있어. 양이 꽤 많아가지고 시간이 좀 걸리네. 그걸 지금까지 붙잡고 있으면 어떡해. 오픈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아, 거북이도 아니고 왜 이렇게 느려? 진짜 답답하다 답답해. 뭐? 거북이? 답답?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게 할 소리야? 아, 몰라. 어쨌든 그거 빨리 끝내고 여자 화장실 청소도 좀 해줘. 거울이랑 변기랑 꼼꼼히 하는 거 잊지 말고. 전에 당신이 다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변기 뒤쪽에 얼룩 그대로 있더라. 그건 타일 색깔이 원래 그런 거야. 아니, 그렇게 꼼꼼히 잘하면 당신이 하든가. 당신은 뭐 하는데? 나는 벌써 홀 청소 다 하고 간판까지 닦고 왔어. 그렇게 입 대빨 나와서 툴툴거릴 시간에 벌써 다 했겠다. 좀 서둘러서 빨리 좀 해. 진짜 느릿느릿 속 터져 죽겠다. 같이 일해본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남편이랑 전 정말 다른 성격이었어요. 저는 이왕이면 꼼꼼히 하고 싶은데 남편은 무조건 빨리빨리 다그치는 통에 일하랴 남편 눈치 보랴 진짜 기가 다 빨리더라고요. 더군다나 저는 좋은 마음으로 남편을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남편은 고마워하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저를 부하처럼 대하니까 어이가 없었습니다. 빨리 하면 대충 한다고 뭐라 하고 꼼꼼히 하면 느리다고 뭐라 하고 재수없는 밥맛 상사도 이런 상사가 없더라고요. 하루 종일 같이 열심히 일하는데 그런 노고는 알아주지 않고 당연시하는 남편을 보니 점점 화가 치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못해먹겠다.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당신 맘에 쏙 드는 알바를 구해. 알바? 우리가 알바 쓸 돈이 어딨어. 요즘 알바가 한두 푼으로 되는 거야? 아니, 그러면 내가 도와주는 걸 고맙게 생각을 하던지. 진짜 매일 화내고 짜증내고 내가 여보 부하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솔직히 나 진짜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하는데 너무 섭섭해. 아, 왜 또 이렇게 애처럼 군다. 나는 좀 더 가게에 신경을 써달라고 하는 말이잖아. 난 자기가 인생을 좀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무슨 말이야?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언제 가게에 신경을 안 썼다고 그래? 그리고 내가 인생을 열심히 안 사는 건 또 뭔데? 솔직히 나만큼 가게에 신경 쓰는 건 아니잖아. 나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눈 감고 자기 전까지 어떻게 하면 우리 세 식구 잘 살 수 있을까만 생각해. 이렇게 열심히 돈 벌려고 하는데 요만큼도 나를 이해 못해줘? 남편 말에 기분이 진짜 상하더라고요. 어쨌든 남편 뜻으로 시작한 가게였지만 저라고 왜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안 했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남편은 경제적으로 갑의 위치에 서서 교묘하게 저를 무시하는 발언을 일삼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편의 억지 논리에 기가 막혀 말도 제대로 안 나왔어요. 그렇게 가게에서 그는 사장님, 저는 알바생 같은 위치가 되고 있었습니다. 기분은 매우 나빴지만 어쨌든 둘이서 열심히 일한 덕분인지 가게는 점점 잘 풀려서 단골도 늘어나더라고요. 정말 오픈부터 마감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재료 준비며 청소며 서비스 개발이며 둘이서 열심히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둘이서는 감당이 안 될 지경이라 자연스럽게 파트타임 알바도 구했는데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가게에 조금 여유가 생기니 남편의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여보, 나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친구들 좀 만나고 올게. 갑자기 왜? 가게 마감은 어쩌고? 아, 지혜씨가 조금만 더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부탁 좀 하면 안 되나? 양심 좀 챙겨라. 저번에도 갑자기 약속 있다고 부탁해서 지혜씨 저녁 학원도 못 가고 엄청 난처했던 거 기억 안 나? 그런데 여보 놀러 가자고 또 그런 부탁을 하자고?
아니, 따로 돈을 쳐주면 되지. 어차피 알바도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요즘 세상에 돈이면 다 되지. 안 되는 게 어딨어? 누가 보면 돈 꽤나 주는 줄 알겠다. 우리 겨우 최저시급 맞춰주잖아. 게다가 당신 마음대로 시간 줄였다 늘렸다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 여보, 이렇게 개인적으로 알바생 쓰는 거 난 반대야. 자기가 자꾸 그러니까 알바들이 그만두는 거 아니야. 지혜씨 지금 잘 다니고 있는데 여보 때문에 또 그만두면 어쩔 거야? 언제부터인가 남편은 자기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놀러 다닐 궁리를 하더라고요. 사장이 들쑥날쑥 일을 할 뿐더러 시급은 짜게 주고 일은 마른 행주 짜듯이 시켜대니 알바들이 그만두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치다거리는 다 제 몫이었고요. 자영업을 하다 보니 직장 다니는 친구들과 약속 하나 잡기 쉽지 않은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사장이랍시고 이렇게 저와 알바생만 믿고 밖으로 놔두는 남편의 모습은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고집은 도저히 못 말릴 수준이었어요. 제가 아무리 반대를 해도 알바생에게 통보식으로 부탁을 하고 못 견딘 알바는 그만두고 그 자리를 제가 메꾸는 일의 반복이었죠. 이런 일이 계속되다 보니 더는 알바를 구하기가 힘들어졌고 저는 알바도 없이 가게에서 혼자 일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니 남편은 가게에 신경을 안 쓰고 저 혼자 카운터, 주방, 홀 가릴 것 없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보, 나 내일 결혼식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미쳤어? 내일 단체 손님 예약 있잖아. 10명이잖아. 그 정도는 여보가 혼자 해줄 수 있지 않아? 10명은 무슨? 100명이야. 오랜만에 100단위 단체 들어와서 좋다고 여보가 나한테 몇 번이나 얘기했던 거 기억 안 나니? 아, 맞다. 아, 어떡하지? 내가 가서 사회 봐준다고 약속했는데. 지금이라도 안 된다고 해야지 뭘 어떻게 해. 나 혼자 절대 못해. 100인분을 나 혼자 어떻게 만들어? 그럼 내가 최대한 빨리 갔다가 올게. 어차피 결혼식은 첫 타임이고 단체는 1시까지 배달이니까 충분히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시간에 온다고 장담할 수 있어? 절대 안 돼. 안 된다고 했다. 다음날 고집불통 남편은 제 이야기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재료 준비를 대충 끝내놨다면서 결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짜증내고 화를 내도 충분히 제 시간에 올 수 있다면서 같이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호언장담을 하면서요. 하지만 모든 계획이 남편 뜻대로 될 수 있나요? 곧 주말 교통체증에 차가 막혔다면서 남편한테 연락이 오는 겁니다. 결국 저 혼자 100인분을 만들 수는 없으니 그만둔 알바생에게 사정사정해서 도와달라고 SOS를 칠 수밖에 없었어요. 겨우 시간 맞춰 제 시간에 배달을 해주고 열이 나 있는데 이때도 남편은 미안한 내색 하나 내비치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남편이 집안일에 신경을 쓰는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남편 대신 가게에 매달리는 사이 하나뿐인 저희 딸은 집에서 혼자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가게 마감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밤 10시가 훌쩍 넘었어요. 그 사이 학원을 뺑뺑이 하고 돌아온 초등학생 딸은 혼자 밥 먹고 숙제하다가 지쳐 잠들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딸을 보면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싶고 너무 마음이 안쓰럽고 속상하더라고요. 그렇게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도 잠시 밀린 빨래, 설거지, 요리를 하다 보면 잠잘 시간도 부족해서 예민해졌습니다. 그럼 또 아이에게 잔소리하며 스트레스를 풀게 되던 거 있죠. 그러다 문득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싶은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여보, 그렇게 집에 와서 누워만 있지 말고 밥 먹고 설거지라도 좀 해. 조금만 있다가 할게. 너무 피곤해서 그래. 나는 안 피곤해? 조금만 있다가 하다가 그냥 자버릴 거잖아. 피곤하다면서 누워서 폰게임은 몇 시간씩 잘도 안 해. 너무 뻔뻔하다고 생각 안 해? 아,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이 정도도 못 쉬어? 나 좀 들들 볶지 마. 당신 아니라도 힘들어 죽겠다.
혼자만 일하는 것처럼 굴지 좀 마. 당신 하는 것만큼 나도 일하는데 나만 집안일까지 다 하고 이거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 안 들어? 당신 친구들한테 물어봐. 내가 이상한지 당신이 이상한지. 그럼 당신도 하지 마. 그냥 돼지우리처럼 막 살면 되겠네. 그걸 말이라고 하니? 아, 그렇게 초긍정 마인드라 좋겠다. 집은 돼지우리에 우리 딸내미 하나 있는 거 저렇게 방치되는데 불쌍하지도 않아? 집안일 하기 싫으면 딸내미 숙제라도 좀 봐주든가. 당신 요즘 애한테 따뜻하게 말이라도 한마디 걸어준 적 있어? 순간 남편에게 다다다 쏘아대는데 참았던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항상 저에게 통보하는 남편에게 저도 한마디 해주고 싶었습니다. 안 되겠다. 나 가게 그만둘래. 뭐? 가게 그만두고 뭐 할 건데? 저녁에 퇴근하는 대로 취업할 거야. 우리 딸 불쌍해서 안 되겠어. 취업? 당신이 무슨 아가씨인 줄 알아? 취업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여기저기 다 붙게. 어디 한번 해봐. 남편의 비웃음이 귓전을 때렸어요. 그래서 더 이 악물고 폭풍 이력서 내고 면접을 봤습니다. 운이 좋았는지 다행히 집 근처에 알맞은 사무직을 하나 구할 수 있었어요. 월급은 적지만 학원 다녀온 딸을 픽업할 수 있는 시간대에 퇴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언제까지 가나 두고 보자 모드였던 남편도 제가 면접에 붙자 알바를 다시 구해야겠다면서 수긍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저 그리고 딸까지 새 식구가 다시 제자리를 찾나 싶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쯤부터 남편 가게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인근의 유명 프랜차이즈 샌드위치 업체가 들어오면서 남편 가게 매출이 눈에 띄게 뚝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의 얼굴이 어두운 날이 늘어났죠. 아,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왔는데 반찬이 이게 뭐야? 왜? 당신 콩나물국이랑 고등어 좋아하잖아. 애써 좋아하는 걸로만 차려놨는데 왜 갑자기 안 하던 반찬 투정이야? 맨날 그 국에 그 반찬. 좀 맛있는 것도 하고 그래라.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딩가딩가 놀다가 오면서 마트 가서 좀 신경 써서 밥도 차려주고 그러라고. 지금 말 다 했어? 일하면서 집안일까지 하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그리고 내가 무슨 회사에서 놀다 오는 줄 아나 본데 나도 힘들게 일하고 오는 거야. 게다가 일 마치고 딸내미 데려오면 밥하고 반찬하는 시간도 빠듯해. 이 정도도 감지덕지라고. 어쨌든 나보다는 일찍 마치잖아. 내가 이 말까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고작 이러려고 가게 뛰쳐나간 거야? 뭐 내가 보기엔 별로 달라진 것도 없는 것 같아서 그래. 달라진 게 왜 없어? 따뜻한 밥 차려줘, 국 차려줘. 우리 딸 숙제도 내가 하나하나 다 봐줘. 엄청난 변화야. 숙제를 뭘 봐주는데? 그런데 애 성적이 이 모양이야? 학원 비싼데 다니면 뭐해? 티나는 게 없잖아, 티나는 게. 에휴. 점점 남편은 가게가 잘 안 풀리는 스트레스를 집에다 풀더라고요. 반찬 투정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아이 성적까지 입을 대는데 진짜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짜증이 났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남편을 이해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갈수록 선을 넘는 발언을 쏟아내니까 못 참겠더라고요. 심지어 경제적으로도 남편은 제게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은 뚝뚝 떨어지는데 전기세며 수도세며 월세며 매달 나가는 공과금은 그대로니 당연한 결과였어요. 그래도 저는 알뜰한 성격이라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아도 제가 버는 월급으로 아껴 쓰며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제게 가게 월세까지 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보, 돈 좀 모아둔 거 있어? 돈? 얼마나 필요한데? 500 정도. 이번 달 전기세 안 내면 전기 끊긴대. 아, 미치겠다. 월세도 내야 하고. 아니, 그 지경이 될 때까지 뭐 한 거야? 아, 진짜 노답 아니야? 전기세는 내가 알아서 해볼게. 이번 달 월세만이라도 좀 어떻게 안 돼? 당신 회사 꽤 다녔는데 모아둔 것도 좀 있을 거 아니야. 아, 알겠어. 그럼 내가 월세는 어떻게든 내볼게. 근데 당신 가게 그냥 접으면 안 돼?
회복될 기미도 안 보이는데 언제까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이렇게 살 순 없잖아. 아, 진짜 짜증나네. 가게에 들어간 돈이 얼만데 무슨 가게를 접어. 사업하다 보면 이 정도 고비는 다 오는 건데 아직 망한 것도 아니잖아. 당신은 내가 망하길 기다리는 사람처럼 얘기를 하네?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형편도 안 좋은데 무리해서 가게 운영해봤자. 됐어. 이번 달만 지나면 내가 당신한테 도와달라고 할 일 절대 없을 거야. 진짜 치사해서. 다 회사 다니고 애 키우고 그렇게 살아. 유세 좀 떨지 마. 적반하장으로 혼자 성질내고 욱하는 남편의 모습에 기가 막혔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지는 못할 망정 자존심만 내세우면서 몇 달째 생활비도 주지 않는 남편이 답답했어요. 이번 달만 도와달라더니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월세 지원은 계속됐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하나뿐인 딸의 아빠이고 가게가 잘 되는 게 우리 가정에도 좋은 일인 건 맞잖아요. 또 부부라면 힘들고 지칠 때 함께 힘을 모으는 거라고 배우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아내로서 끝까지 남편을 도와주기 위해 모아둔 월급을 쪼개서 월세를 내고 쉬는 주말에 가게 일까지 도와줬습니다. 오랜만에 나간 가게는 진짜 개판이 따로 없더라고요. 혼자 장사가 안 된다고 얼마나 방치를 한 건지 주방에 묵은 때와 정리 안 된 냉장고는 헉소리가 나올 정도였어요. 이렇게 둬서는 민원까지 들어오겠다 싶어 두 팔 걷어붙이고 대청소부터 시작했죠. 안 그래도 사무직 일을 하는 거라 하루 종일 어깨며 팔이며 많이 아팠거든요. 그래도 꾹 참고 고무장갑 낀 손으로 박박 문질러 묵은 때를 벗기고 박스채 쌓인 식재료를 하나하나 꺼내서 정리하고 버렸습니다. 다 하고 나니까 반나절이 훌쩍 지나 있더라고요. 그 사이에 남편은 주문 받는다는 핑계로 홀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거니 잘 마무리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은 식재료 박스를 마저 정리해주려고 드는데 순간 어깨에서 뚝 소리가 나더니 엄청난 고통이 밀려오는 겁니다. 외마디 비명과 함께 주방 바닥에 그냥 누워버릴 충격이었어요. 아, 아파. 아, 여보. 뭐야, 무슨 일이야? 나 이거 들다가 갑자기 어깨에서 뚝 소리가 났는데 너무 아파. 팔 빠진 것 같은데 인대가 늘어난 건가? 하여간에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조심 좀 하지. 애처럼 덜렁대서 큰일이다. 그러지 말고 나 잡고 팔 한번 흔들어 봐봐. 아니, 못 움직이겠어. 아프다니까. 팔이 그렇게 쉽게 빠지지 않아서 그래. 이거 봐라, 움직일 수 있네. 그럼 빠진 건 아니거든? 나도 일하면서 한 번씩 그런 적 있어. 잠깐만 기다려 봐봐. 어디 가는데?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이 아픈 사람 놔두고 훌쩍 사라져버린 남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아파서 눈물이 찔끔 나는데 혼자 차가운 주방 바닥에 쓰러져 있자니 서럽더라고요. 그래도 곧 병원에 갈 수 있겠지 생각하며 버텼는데요. 얼마 뒤 다녀온 남편 손에 약봉지 하나가 들려있는 겁니다. 여보, 어디 갔다 왔어? 그게 뭔데? 나 너무 힘들어. 팔 못 움직이면 어쩌지? 우리 딸내미 케어도 해야 하고 회사도 가야 하는데 큰일이야. 파스 이거 하나면 다 돼. 걱정하지 마. 야, 나 팔이랑 어깨 원래부터 아팠던 것도 모르지 너? 나 병원 가야 할 것 같다고. 고작 이걸로 무슨 병원을 간다고 그래. 병원 가면 초음파 찍자고 하고 엑스레이 찍자고 하고 물리치료하자고 하고 다 돈이야 돈. 파스 하나면 될 건데 진짜 괜히 엄살 좀 부리지 마. 진짜 쓰러져서 남편이 하는 말을 듣는데 분노가 치솟았어요. 이를 꽉 물고 엉금엉금 기어가서 제 폰으로 119에 연락했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결과는 어깨 빠짐이었고 통증이 심했을 텐데 어찌 참으셨냐고 다들 놀라더라고요. 의사 앞에서 보호자 명목으로 따라온 남편은 끝까지 이상하다 하면서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어요. 남이 보면 보호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대면대면한 모습이었죠. 가만 보니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한 상태인 게 이해가 안 됐는지
의사와 간호사를 잡고 진짜냐고, 진짜 팔 빠진 거냐고 거듭 묻고 있더라고요. 멍청하게 뚱한 그 모습을 보는데 아주 남아있는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나 더는 못 참겠어. 내가 바보처럼 참고 살아주니까 아주 우습지? 왜 갑자기 급발진인데? 치료 잘 됐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사람이 다쳤으면 괜찮냐고 묻는 게 우선 아니야? 내가 왜 이렇게 됐는데? 항상 내가 참고 맞춰주니까 당신 가족들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당신 이렇게 뻔뻔한 거 안 되겠어. 나 지금 당장 어머니한테 다 말해버릴 거야. 내가 당신 가게 시작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머니도 아셔야 돼. 너무 열이 받아 아픈 몸을 이끌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집에는 시모 혼자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남편을 돕는다고 아이를 잠시 시댁에 맡겼는데 다행히 시부가 봉원에 데리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아이 앞에서 화내고 싶지 않았는데 잘 됐다 싶었죠. 연락도 없이 씩씩거리며 온 며느리의 모습에 놀랐는지 시모가 두서없이 이것저것 물어대더라고요.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야? 애비는 어디 가고 혼자 왔어? 그리고 그 팔은 또 뭐야? 깁스까지 하고. 넘어졌니? 에휴, 뭐 하느라 정신이 팔려서 또 핸드폰 보면서 걸은 거 아니야? 어머니, 저 이거 남편 가게 일 하다가 다친 거예요. 제가 진짜 걱정하실까 말 안 하려 했는데 지금 남편이 어떤 줄 아세요? 전 재산 탈탈 털어서 차린 가게는 쫄딱 다 망하게 생겼고요. 그동안 생활비 한 푼 안 갖다 줘서 저 혼자 벌어먹고 살았고 지금은 제 월급으로 월세까지 내주는 판국이에요. 그런데도 그이는 저 다친 건 안중에도 없고 미안한 기색도 없어요. 마구 쏟아내는 제 하소연을 들은 시모는 아무 말 없이 한숨만 쉬더라고요. 머리가 아프다는 듯이 얼굴을 찌푸리고 이마를 짚어대는데 말 안 해도 고집불통 자기 아들 치부는 본인이 더 잘 아는 듯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시모도 자기 중심적인 아들 키우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저한테 이야기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아들이랑 잘 살아줘서 고맙다고 하기도 했고요. 그런 말이 예전에는 감사하게 들렸는데 이제는 내가 할 뒤치다꺼리를 가져가줘서 고맙다는 소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병상련이라고 저를 이해해주고 도와주겠노라 말했으면 시모에게는 악감정이 생기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재는 개편이라더니 대뜸 시모가 아들 편을 드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주부입니다. 다들 살면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는 걸까? 답답한 마음을 드러낼 만한 경험 하나씩은 있으실까요? 저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온 걸까? 답답한 마음이 들 만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사람은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도 있는 법이라고 하지만 왜 나에게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찾아온 걸까? 하루하루 눈물로 보냈어요. 이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고 싶은 마음에 고민 끝에 사연 한번 보내봤습니다. 전 저보다 1살 많은 남편과 오랜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됐는데요. 사실 남편과 2, 3년 정도 연애했을 때 결혼하고 싶었는데 그 시기에 남편의 형도 결혼한다고 통보하는 바람에 결국 저희가 2년 뒤에 하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한 집안에 연달아 결혼한다고 하면 돈은 돈대로 많이 나가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이나 집안 어른분들께 결혼식에 초대하는 것도 미안하다면서 저희 보고 결혼을 좀 늦게 해달라고 아주버님께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처음엔 누가 먼저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일까 싶었어요. 아주버님은 고작 6개월 연애한 뒤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하신 거였어요. 애초에 우리 부부는 아주버님이 연애하기 전부터 결혼 얘기가 오고 가고 있을 때라서 따지고 보면 우리가 먼저 결혼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시부모님도 물론 그렇게 생각했었지만 아주버님은 거의 5, 6년 만에 연애하게 된 거였었고 이 여자 놓치면 평생 노총각으로 살 것 같다고 해서 결국 저희가 양보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아주버님이 결혼하고 2년 뒤 저희 부부가 결혼했는데요. 결혼은 제가 늦게 했어도 전 결혼 전부터 시부모님을 자주 찾아뵀던 편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미 시부모님과 많이 친했었던 편이었고 특히 시어머님 성격이 정말 좋으세요. 애교가 많으시고 사람 자체가 꼬인 게 없고
모든 일에 긍정적이세요. 그래서 저 처음 봤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 시집살이 시킨 적이 없는데요. 그런 시어머님 덕분에 오히려 제가 시댁 일에 나서서 하고 시부모님께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문제 하나가 발생하게 됐는데요. 아주버님의 와이프, 저한테 형님이신 분 때문인데요. 형님은 제 남편과 동갑이신 분이에요. 정말 화려하게 생기고 모델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길쭉길쭉한데요. 이쁘게 생긴 것과 다르게 성격은 정말 모난 구석이 많았어요. 모든 일에 부정적이고 투덜거리는 게 정말 많은 편이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고 난 뒤 첫 명절이었어요. 아무래도 형님이 저보다 먼저 결혼하셨고 시댁 식구와 이미 몇 번 명절을 같이 보낸 상태였으니까 시댁 안에서 돌아가는 일에 대해 잘 알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명절 때 형님한테 뭐부터 하면 되겠냐고 물어봤었는데요. 형님, 어머님께서 잠깐 시장 좀 다녀오신다고 그동안 간단하게 나물이랑 전 몇 개만 만들고 있으라고 하셨는데 전 뭐부터 하면 될까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동서가 알아서 해. 내가 하나하나 알려줘야 돼? 그게 아니라 아무래도 형님이 어머님이랑 몇 번 더 명절 같이 보내보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아실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이 집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거라도 있는 줄 알아? 남들이 하는 것처럼 대충 만들면 돼. 귀찮게 왜 자꾸 물어봐? 내가 이 집 구석 하녀로 들어온 건지 며느리로 들어온 건지 가끔 헷갈리네. 나 잠깐 자고 있을 테니까 동서가 알아서 만들고 있어. 어머님 오실 것 같으면 미리 나 깨워주고. 알겠지? 아무래도 아랫사람인 내가 윗사람 허락 없이 이것저것 하면 예의 없는 행동인 것 같아서 형님께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물어볼 때마다 그거 하나 알아서 못하냐고 큰 소리를 내시는 편이었어요. 반대로 제가 알아서 일을 하고 있으면 저보고 왜 본인한테 안 물어보고 일 시작하면 어쩌자는 거냐면서 엄청 혼을 내기도 합니다. 그런 형님의 장단을 맞추는 게 참 어려워요. 그리고 형님과 같이 음식을 만들거나 집안일을 같이 하는 거 보면 할 줄 아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간 조절조차 못하는 편이라서 결국 모든 일을 제가 다 하게 됐어요. 형님도 본인이 요리 하나 제대로 못하는 걸 아는 편이기 때문에 초반에 좀 하는 척만 하고 나중엔 낮잠을 자거나 딴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작 일은 제가 다 하는 편인데 시어머님 앞에서는 본인이 거의 다 한 것 마냥 힘든 척 고생한 척을 하니 억울했어요. 다행히 시어머님께선 제가 고생한 걸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언제 한번 시어머님께서 절 따로 불러서 한 얘기가 있었어요. 영지야, 요즘 많이 힘들지? 요즘 살이 자꾸 빠지는 것 같아.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어? 네? 힘들긴요. 제가 힘들 게 뭐가 있겠어요. 다 알아. 큰애 때문에 많이 힘든 거. 사실 한동안 큰애가 너한테 어떻게 하는지 대충 지켜봤었거든. 작은애, 너가 우리 집에 시집 온 뒤로 우리 집 분위기가 정말 많이 밝아진 게 보여. 아무래도 큰애가 너한테는 손윗 사람이니까 내가 널 챙기고 알려주는 것보단 큰애가 널 챙겨주고 하나하나 알려주는 게 둘 사이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했다. 근데 큰애 하는 행동들 보면 너가 고생이 많을 것 같아서 말이야. 사실 큰애가 노는 걸 너무 좋아하고 친정에서 뭐 하나 제대로 배워온 게 하나도 없는 애라서 내가 애를 뭐부터 하나하나 알려줘야 하나 고민이 많았었어. 그래도 우리 작은애가 너무 반듯하고 뭐 하나라도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예뻐. 너무 고맙다. 내가 너가 있어서 든든해. 감사해요, 어머님. 어머님이 제 마음 알아주신 것만으로 든든하고 힘이 나네요. 어머님은 모든 일에 대해 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 형님과 어머님이 단둘이 명절 준비를 했을 때 어머님께서 고생이 많았다고 해요. 형님이 뭐 하나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고 자꾸 빈둥거리는 것만 좋아해서 그동안 어머님이 모든 걸 다 해왔다고 해요. 본인이 뭐라도 하나 잔소리하면 그게 시집살이라고 생각할까봐 쉬면 쉬는 대로 그냥 뒀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께선 며느리라고 꼭 시댁 일을 도맡아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기도 했어요. 제가 들어오고 난 뒤
어머님이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면서 저한테 용돈을 몰래 주시기도 했어요. 어머님께 받은 용돈으로 가끔씩 남편과 따로 데이트를 여유롭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었어요. 근데 어머님이 가끔 저한테 용돈을 준다는 것을 형님께 들킨 적이 있어요. 어머님께서 다른 날과 같이 저를 따로 안방에 부르신 뒤 저한테 용돈을 주셨는데 그 상황을 형님이 직접 목격하게 됐었거든요. 그날 형님이 그런 절 따로 불러서 하나부터 10까지 따지기 시작했어요. 동서, 아까 어머님이 동서한테 돈 주는 거 다 봤어. 그 하얀 봉투, 돈 맞지? 얼마나 주셨어? 원래 둘이서 나 몰래 그렇게 돈 주고받고 했었던 거야? 아, 다 보셨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용돈 한번 주고 싶었다고 따로 불러서 주셨어요. 어머님은 나한테 한 번도 용돈 같은 거 준 적이 없으신 분이셔. 근데 동서는 왜 받는 건데? 그리고 아무리 어머님이 용돈을 주신다고 해도 그걸 덥석 받는 동서도 참 웃긴다. 돈이 그렇게 좋아? 어머님께서 며느리한테 용돈 한 번씩 줄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까지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세요. 얄밉잖아. 같은 며느리인데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왜 동서한테만 용돈을 주는 거냐고. 오늘 어머님께 받았던 돈 나한테 줘. 네? 이걸 왜 형님한테 드려야 해요? 애들이나 하는 일진짓을 왜 형님이 하시냐고요. 일진짓? 둘이서 날 왕따 취급하는 건 생각 안 하고 내가 방금 일진짓 했다고 말한 거야? 동서 이제까지 어머님한테 몰래 용돈 더 받았을 거잖아. 이번엔 나한테 줘. 어머님한테 그렇게 용돈 받고 싶으시면 직접 가서 달라고 하세요. 어머님은 저 쓰라고 이거 주신 거예요. 내가 달라고 하면 주는 거지. 어디서 눈 크게 뜨고 말 대답을 해. 어머님이 나보다 동서 조금 더 챙겨주는 것 같으니까 이제 기어오른다. 솔직히 동서 엄청 여우 같은 거 알아? 내 앞에선 이렇게 말 대답 잘만 하면서 어머님 앞에선 여우처럼 살랑거리긴 하고. 제가 여우 같다고요? 전 그냥 며느리로서 해야 할 본분을 다했을 뿐이에요. 형님이 배짱이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놀기만 하니까 저라도 열심히 어머님 도와야죠. 그래서 어머님이 절 조금 더 챙겨줄 뿐인데 그게 그렇게 얄미우셨어요? 그럼 형님도 형님답게 며느리답게 뭐라도 좀 하려고 해보세요. 맨날 놀 궁리만 하지 마시고요. 지금 말 다 했어? 이게 어디서 건방지게 따박따박 말대답이야? 형님은 말 한마디도 안 지는 제가 얄미웠는지 결국 손을 올리셨는데요. 때리려던 찰나에 어머님이 저희 둘을 발견해서 맞진 않았어요. 어머님은 형님의 태도를 보고 생각보다 많이 놀란 눈치였어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니? 지금 작은 애 때리기라도 하려고 한 거니? 지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손을 함부로 올려? 아무리 작은 애가 너보다 아랫사람이라고 해도 둘이 어려운 사이인 거 알아 몰라? 뭐 때문에 그러는 건데? 말해봐 어서. 네, 동서가 너무 얄미워서 때리려고 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말대답을 너무 심하게 하길래요. 어머님 말대로 동서와 저 어려운 관계잖아요. 근데 동서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앉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러냐고. 아무리 작은 애가 말대답을 했다고 해도 그렇지 사람을 때리려고 할 수가 있냐고. 그것도 다 큰 성인이. 어머님이 동서한테만 용돈 주시고 이뻐하니까 그랬어요. 저 아까 어머님이 동서한테만 용돈 주는 거 직접 두 눈으로 봤어요. 동서도 동서지만 어머님도 참 너무했어요. 어떻게 저만 쏙 빼고 동서한테만 돈을 주실 수가 있으세요? 저도 어머님 며느리입니다. 제가 아무리 동서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렇게 차별해도 되는 건가요? 그래, 내가 작은 애한테 용돈 좀 줬다. 근데 그거 하나로 애를 때리려고 들어? 이제까지 작은 애가 고생을 많이 하기도 했고 힘들어도 힘든 내색을 전혀 안 하길래 내가 고마운 마음에 줬어. 넌 그런 작은 애한테 한 번이라도 고맙다는 말 해본 적은 있냐? 너가 해야 할 일까지 작은 애가 다 했어. 제가 도대체 뭘 안 했다는 건데요? 고작 음식 몇 가지 안 만든 걸로 그러시는 거예요? 고작이라니. 우리 집안에 관련된 일 직접 나서서 하라는 말이 아니야.
지금 너 태도가 문제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야. 너가 하기 싫다고 아랫사람한테 다 떠넘기고 그걸 너가 다 했다고 거짓말까지 하는 그 너의 태도가 문제라는 걸 말하고 싶었다. 근데 작은 애는 한 번도 너에 대해 나쁘게 말한 적이 없었어. 근데 너는 작은 애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잖아. 영지야, 너 다음 명절 때 여기에 올 필요 없다. 다음 명절 때 치를 차례는 나랑 큰애만 준비할 테니까 너희는 오지 마. 어머님은 가족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다음 명절 때 저와 남편 보고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때 편하게 쉬라고 여행 비용까지 주셨어요. 형님은 끝까지 어머님이 자기만 미워한다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었지만 어머님은 그런 형님을 거들떠보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형님한테 이 여행 비용까지 뺏으려고 하면 절대 가만히 안 두겠다고 경고하셨어요. 어머님이 분명 경고까지 했음에도 그 다음날 저한테 전화해서 어머님한테 얼마나 받았냐고 물어보더군요. 근데 전 가만히 있지 않고 어머님께 일렀습니다. 어머님은 그런 형님한테 자기한테 그렇게 혼나고도 아직 정신 못 차린 거냐고 또다시 엄청 혼내셨어요. 어머님이 거의 한 달 동안 형님한테 매일 전화해서 저 괴롭히지 않았는지 매일 물어봤을 정도라고 하시네요. 항상 천사 같은 어머님은 한번 화나시면 엄청 무섭고 집요하신 게 있는데 이런 거 보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어머님께 찍히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잠시 해보기도 했어요. 다음 명절 때 진짜 안 가도 되는 거냐고 물어보니 절대 오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해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다음 명절 때 제주도로 여행 다녀왔습니다. 어머님께 따로 전해들은 말이 있었는데요. 저희 부부가 제주도로 놀러 갔던 명절 때 형님 어머님께 이것저것 혼나가며 배웠다고 하네요. 어머님께서 이제까지 형님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형님 엄청 호되게 당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엄청 고소하더라고요. 그 뒤로 형님은 모든 일을 저한테 독박 씌우는 걸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형님이 요리나 집안일을 하는 거 보면 어머님께 많이 배운 모양이더라고요. 예전이랑 확실히 다르다는 게 느껴져요. 하지만 여전히 어리버리하고 손이 느린 건 똑같더라고요. 아직도 제가 더 많이 일하긴 하지만 그 전에 비하면 덜하긴 했어요. 어머님이 평소에 온화하신 분이지만 한번 화나시면 끝장을 보시는 편이라 그때 제대로 호되게 혼난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한동안 집안에 별다른 일 없이 평온하게 흘러가고 있었는데요. 근데 애들 때문에 마음고생을 한 적이 있어요. 형님은 7살 외동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반대로 저희 부부는 8살 딸 하나, 6살 아들 하나, 이렇게 총 2명을 키우고 있는데요. 애들이 없을 때까지만 해도 가족 분위기가 자체가 시끄럽지 않았는데 애들이 생기고 나서부턴 시끄럽긴 하지만 웃을 일이 많아졌어요. 시어머님도 손주가 생기고 나서부터 예전보다 웃음이 많아지셨어요. 행복해야 할 시어머님 생신날 애들 사이에서 일이 하나 터지게 됐는데요. 원래 애들이 많은 집안이면 애들끼리 싸우는 일이 번번이 일어나잖아요. 다른 애들 있는 집안처럼 저희 집에도 애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어요. 어른들끼리 다 같이 커피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애들이 놀고 있는 작은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서둘러 작은 방으로 갔었는데 제 아들 얼굴에 상처가 나 있더라고요. 형님 아들이 제 아들을 자꾸 때리길래 왜 그러냐고 말렸었는데요. 옆에서 같이 말리고 있던 제 딸이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엄마, 얘가 현우가 갖고 있던 장난감 억지로 뺏으려고 했어요. 근데 현우가 장난감 주기 싫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현우 얼굴 자꾸 때렸어요. 재준아, 재은이 말이 맞아? 너가 현우가 갖고 놀고 있던 장난감 억지로 뺏으려고 했어? 그래도 그렇지, 현우 얼굴 이렇게 때리면 어떡해. 다음부터 그러지 마, 알겠지? 현우도 장난감 혼자 갖고 놀면 안 돼. 서로 바꿔 놀기도 하고 그래야지. 서로 미안하다고 사과해. 형님 아들과 제 아들은 서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다시 놀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싸웠다가 언제 싸우냐는 듯이 금방 화해하고 다시 친하게 지내잖아요.
제 아들 얼굴 흉터도 크게 나지 않아서 다행이기도 하고 애들 싸움이 크게 나지 않은 것만 같아서 마음이 좀 놓였는데요. 근데 형님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동서 닮아서 그런가 현우가 욕심이 많나 보네. 그깟 장난감 하나 양보 안 하는 거 보니까 욕심이 정말 많은가 봐. 네? 형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 닮아서 욕심이 많다뇨. 애들이니까 당연히 장난감 양보하기 싫은 거고 싸울 수도 있는 거지. 왜 그런 말을 제가 들으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냐고요. 애초에 현우가 장난감만 바로 줬어도 이렇게 될 일은 없었잖아. 동서 닮아서 무력이 많은 편인가 봐? 아무리 애라고 해도 그렇지. 너무 욕심이 과하잖아. 형님, 때린 사람은 형님 아들이에요. 형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우리 아들이 형님 아들 때린 줄 알겠어요. 잘잘못 따질 거면 형님 아들이 잘못한 일인데 왜 제 아들이 욕먹어야 하냐고요. 그런 뜻으로 말한 거 아니야. 그냥 가끔 보면 동서도 무력이 더럽게 많은 것 같아서 말이야. 지난 일이지만 예전에 어머님이 동서한테 용돈 준 일도 그렇고 끝까지 안 주겠다는 행동을 보니 그 엄마의 그 아들인가 해서 그렇지. 전 그런 형님의 말을 듣고 너무 어이없어서 말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 형님은 갑자기 잘 놀고 있는 우리 아들한테 가서 손가락으로 머리를 툭툭 치면서 엄마처럼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제 아들한테 손을 댄 형님의 모습을 보고 놀란 저는 그대로 형님한테 다가가 화를 내려고 하던 찰나에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어머님께서 갑자기 형님한테 다가가더니 형님의 머리를 툭툭 치시기 시작했습니다. 놀라기도 하고 기분이 몹시 나빴던 형님은 그런 시어머님의 손을 툭 치면서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쳤어요. 어머님, 지금 무슨 짓이에요? 갑자기 제 머리를 툭툭 치시냐고요. 기분 나쁘니? 너도 기분 나쁜 걸 왜 우리 현우한테 했어? 왜 가만히 있는 내 손주 머리를 치냐고? 너도 당해보니까 기분 나쁘지? 어른이 당하면 기분 나쁜 행동, 아이도 당연히 기분 나쁠 거야. 행동 가려가면서 해. 아이는 어른이 하는 행동 전부 기억해. 그리고 그 나쁜 행동 다 아이가 배워서 똑같이 써먹는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행동 조심해. 우리 현우가 너가 방금 했던 나쁜 행동 배웠을까봐 걱정이다. 애가 얄미우니까 그렇죠. 고작 장난감 하나가 뭐라고 양보 한 번을 안 하고. 참나, 누구 닮아서 이 모양인지. 동서는 자식 교육 어떻게 한 거야? 양보 이런 거 못하게 만들기나 하고. 아직 애잖아, 애. 애들 일에 왜 어른이 나서냐고. 그리고 정작 맞은 건 현우잖아. 너 자식이 현우 때린 건 생각 안 해? 무슨 일 있어도 사람 때리는 건 안 돼. 너 자식 잘못한 거 교육은 안 시키고 남의 자식이 교육이 잘못 받았느니 그런 소리를 하냐고. 너 자식이 내 손주 때린 건 괜찮고 남의 새끼가 고작 장난감 하나 양보 안 해준 건 그렇게 참기 힘드냐? 너 말대로 그 엄마의 그 아들이다. 엄마가 이 모양인데 애가 뭘 보고 배울 수가 있겠어? 애가 어떻게 클지 훤히 보인다. 이번에도 또 제가 잘못한 일이에요? 어머님은 항상 왜 제 편이 아니라 동서 편이신 거예요? 저 어머님이 이러실 때마다 지겨워 죽겠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꾸짖기나 하시고 나중에는 애들까지 편애하시겠네요. 저 어머님한테 서운한 거 정말 많습니다. 며느리도 똑같은 자식인데 왜 이렇게 차별만 하시냐고요. 넌 여전히 정신 못 차리는구나. 너랑 더 이상 입씨름하기 싫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앞으로 이 집에 들어올 생각 절대 하지 마. 당장 나가라고. 결국 어머님은 형님을 내쫓았습니다. 앞으로 절대 가족 모임에 참석할 생각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으실 정도였어요. 평소 같으면 아주버님은 무조건 형님 편만 들었을 텐데 이번엔 형님 편을 들지 않고 저희 부부한테 다가와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하셨어요. 형님은 도대체 왜 우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요? 시간이 모든 일을 해결해준다는 말이 있잖아요. 한동안 형님은 가족 모임에 참석하지 못했었지만 나중에 어머님과 형님은 자연스럽게 화해를 하고 형님은 다시 가족 모임에 참석했어요. 형님도 아무렇지 않게
저한테 말도 걸기도 했고요. 근데 끝까지 사과 한마디를 하지 않았어요.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저도 아무렇지 않게 형님과 잘 지냈습니다. 예전처럼 다시 잘 지내고 있는데 저에게 안 좋은 일 한 가지가 생겼는데요. 저희 친정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됐어요. 남동생도 먼 지방에 있던 상태라서 동생보다 제가 친정집에 가는 게 빨랐어요. 그래서 전 친정집에 며칠 동안 지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학교와 유치원을 다니는 애들까지 친정집에 데리고 갈 수가 없었어요. 남편도 워낙 야근이 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 애들을 제대로 케어할 수가 없었거든요. 결국 시어머님께 애들을 맡기게 됐어요. 보름 정도 시어머님이 애들을 데리고 있기로 했는데 어머님은 오히려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워낙 손자를 좋아하는 분이라서 하루 종일 손자랑 같이 있을 수 있다며 오히려 좋아하셨어요. 애들도 할머니랑 같이 있어서 좋다고 했고요. 근데 어머님이 애들을 데리고 있을 때 큰 사고가 하나 터지고 말았어요. 어머님께서 애들을 돌보고 있던 보름 중 딱 하루, 어머님이 아침 일찍 외출을 해야 했던 날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애들 때문에 못 갈 상황이 되고야 말았어요. 그래서 어쩌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는 형님이 제 아이들을 잠시 데리고 있겠다고 먼저 말했나 봐요. 그래서 어머님은 마음 놓고 외출하셨는데요. 어머님도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셨어요. 본인이 이날 바쁜 일이 있어서 이날 하루만 형님이 데리고 있는다고요. 근데 그날 저녁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게 됐는데요. 아이들이 경찰서에 있다는 연락이었어요. 그래서 친정집에서 시댁 근처에 있는 경찰서로 바로 가게 됐는데요. 경찰서에 도착하니 벌써 새벽이더라고요. 경찰서 안에 있는 애들을 보니 완전 산거지가 따로 없더라고요. 애들은 절 보자마자 바로 울었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경찰한테 어떻게 된 거냐고 상황 설명을 듣게 됐었는데요. 이날 형님은 제 아이들과 형님 아들을 데리고 키즈 카페에 갔었다고 해요. 근데 형님은 제 아이들을 키즈 카페에 두고 본인 아들만 쏙 데리고 나갔다고 해요. 저희 애들 밥도 안 먹이고 본인 아들만 밥을 먹이려고 했던 거였어요. 밥 먹은 후에 우리 애들한테 바로 갔어야 했는데 형님은 우리 애들의 존재를 까먹었는지 애들을 키즈 카페에 두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음에도 형님이 안 오자 불안했던 제 애들은 결국 키즈 카페 밖으로 나가게 됐고 늦은 밤까지 키즈 카페 주변을 서성거렸다고 해요. 늦은 밤에 키즈 카페 주변에 있는 공원에서 놀고 있는 제 아이들을 발견한 경찰분들이 애들을 데리고 경찰서로 간 거라고 하네요. 전 경찰분과 아이들의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전 아이들을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경찰이 애들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평생 우리 아이들을 보지 못했을 거란 생각에 심장이 마구 뛰더라고요. 한창 뉴스에 애들 관련 사건 사고가 많이 나왔었을 때라서 경찰한테 연락을 받았을 때 우리 애들한테 무슨 일 있는 건 아닐까 많이 무서웠었거든요. 다행히 애들이 제 번호를 외우고 있었던 덕에 바로 연락이 닿을 수 있었네요. 좀 진정된 뒤 전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 시어머님, 형님네 부부까지 전부 경찰서에 왔어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님은 목 놓아 우시면서 애들을 꽉 안았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죄인. 내가 밖에 나가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 생기지도 않았을 텐데. 할머니가 미안하다. 어머님, 울지 마세요. 어머님 잘못 전혀 없어요. 다행히 애들이 멀리 가지 않고 그 근처 공원에 있었다고 하네요. 아참, 큰애야. 너가 이 상황 다 설명 좀 해봐라. 분명 너랑 같이 있어야 할 애들이 왜 경찰서에 있는 거니? 말 좀 해봐. 눈물을 흘리시던 어머님은 정신이 번쩍 드셨는지 형님한테 다가가 화를 내시며 당장 상황 설명부터 하라면서 호통을 치셨습니다. 이 사태의 원인 제공자인 형님은 오히려 어머님이 우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을 지으며 가만히 서 있기만 했어요. 왜 입 꾹 다물고
왜 가만히 서 있기만 해? 당장 이 상황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하라고. 깜빡했어요. 애들 키즈 카페에 있다는 걸 까먹고 집에 가서 잠들었네요. 애들 찾았으니 다행인 거지 왜 우세요? 잃어버렸으면 모를까. 어머님은 형님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이요. 정말 많이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저 왜 때리세요? 애들 찾았으면 그만이지 왜 때리냐고요? 망할년. 너 때문에 우리 집 돌아가는 꼬라지 좀 봐라. 너 때문에 내 소중한 손주가 없어질 뻔했어. 너 하나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나서 모든 일이 다 악재야 악재. 그러니까 애초에 어머님이 나가지 말았어야죠.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저 잘못한 거 없어요. 너 끝까지 너 잘못 없다는 거지? 우혁이, 너 당장 얘랑 이혼해. 당장. 이 범죄자랑 더 이상 가족으로 못 지내. 당장 이혼해 당장. 어머님은 아주버님께 당장 이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형님은 끝까지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라 어머님은 그런 형님께 온갖 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아주버님은 끝까지 형님과 이혼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은 그런 아주버님도 꼴도 보기 싫다고 절연 선언을 하셨습니다. 어머님이 아주버님과도 연을 끊을 줄은 몰랐어요. 아무래도 첫째 아들이라서 많은 애정을 갖고 계셨거든요. 근데 어머님은 진심으로 아주버님 연락 일절 받지 않으셨고 집까지 찾아오면 초금까지 뿌릴 정도였습니다. 어머님이 만나주지 않으니 답답했던 아주버님과 형님은 절 직접 찾아오시기까지 했는데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재수씨, 엄마가 도저히 절 만나주지 않아요. 재수씨가 저희 엄마 마음 좀 돌려주면 안 돼요? 그걸 왜 저한테 부탁하세요? 애초에 형님이 우리 애들 방치만 안 했어도 이런 일 없었을 거잖아요. 그 일 있고 나서 형님께선 저랑 어머님께 진심으로 사과는 했나요? 사과조차 하지 않았으면서 어머님한테 용서를 바라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머님도 어머님이지만 저한테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제 아이 잃을 뻔한 거라고요. 재수씨, 이 사람 대신해서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제 와이프가 생각이 너무 짧았어요. 내 자식이라 생각하고 돌봤어야 했는데 이 사람은 그게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아니요, 형님이 직접 해주세요. 이제까지 형님이 저와 어머님께 해왔던 잘못된 행동부터 제 아이 잃어버릴 뻔한 일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해주세요. 아주버님 옆에 있던 형님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아주버님은 그런 형님께 화를 내면서 사과하라고 말했지만 끝까지 안 하더군요. 그렇게 1년 가까이 형님과 아주버님을 보지 않고 살게 됐었는데요. 그런 어느 날 갑자기 아주버님이 울면서 시어머님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거의 1년 만에 아주버님을 본 거였는데 그런 아주버님이 울면서 있으니 시어머님과 저희 부부는 많이 놀랐는데요. 평소 시어머님 성격 같으면 그런 아주버님을 보고도 그냥 내보냈을 텐데 그날은 그런 아주버님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만 계셨어요. 이날 아주버님이 울면서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아주버님은 시어머님과 저희 부부를 안 보고 지내던 1년 동안 둘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둘째가 잘 생기지 않아서 그 이유에 대해 알기 위해서 산부인과를 찾아갔다고 해요. 원래 산부인과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도 임신이 안 되니까 마음 크게 먹고 갔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각종 검사를 받게 됐었는데 아주버님께서 무정자증이라는 충격적인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완전 패닉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무정자증이라면 첫째 아이를 어떻게 가진 걸까 의문에 빠졌다고 해요. 그것 때문에 한동안 형님과 엄청 싸웠다고 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친자 검사를 받게 됐는데 형님의 아들이 아주버님의 아이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알고 보니 형님께서 아주버님과 결혼 준비를 하면서 다른 남자와 몇 번의 잠자리를 가졌다네요. 여러 남자들과 가졌던 거라서 아들이 어떤 남자 아이인지 모른다고 해요. 그래서 그 문제로 아주버님은 울면서 시어머님을 찾아갔던 거였습니다. 시어머님은 그런 아주버님을 때리면서
하필 결혼해도 그런 여자랑 결혼해서 왜 이 사단을 만들었냐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아주버님은 그런 형님이 보기 싫어서 거의 한 달 동안 따로 나와서 살았다고 해요. 결국 돌고 돌다가 갈 곳이 없어서 시어머님 집으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결국 어머님은 아주버님을 받아주기로 결정하셨고 아주버님은 형님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본인 짐만 싸서 바로 어머님 댁으로 갔어요. 아주버님은 어머님 집에서 지내면서 아이를 어떻게 할지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결국 그 아이는 아주버님이 키우기로 했습니다. 어머님과 제 남편은 절대 안 된다고 반대했지만 애는 죄가 없다면서 그동안 내 아들이라 생각하면서 키운 정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게 아주버님과 형님은 이혼하게 됐어요. 형님네 부부가 살고 있던 집부터 형님의 개인적인 재산 모두 아주버님한테 다 넘어가게 됐었는데요. 양육권까지도 전부 아주버님께 넘어갔고요. 아주버님은 저희 부부에게 따로 찾아와서 그동안 형님 때문에 마음 고생시킨 거 정말 미안했었다고 저희 부부에게 5천만 원이란 돈을 줬습니다. 처음엔 돈 안 받겠다고 거절했었지만 이 5천만 원 돈 전부 형님 돈이었다면서 자긴 아이 키울 돈 충분히 받았다고 이 돈 저희 부부한테 꼭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아이 잃어버릴 뻔한 일도 다시 한 번 더 사과해 주셨어요. 형님은 모든 재산과 집, 아이까지 뺏긴 상태에서 매달 150만 원씩 아주버님께 양육비를 줘야 한다고 해요. 근데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이혼당한 형님께선 매달 150만 원씩 줄 능력이 되지 않으세요. 게다가 이혼하고 지낼 공간도 없었다네요. 형님 친정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신 상태라 기댈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사우나부터 모텔까지 돌아다니면서 지낸다고 들었어요. 양육비를 당장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데 결혼하는 동안 전업주부로 지냈던 형님은 당장 취업할 곳이 마땅치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해야 할까 고민이 많은 듯 했는데요. 그런 형님께서 저한테 연락해서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런 형님을 만났습니다. 무슨 일로 보자고 하셨어요? 동서, 그동안 잘 지냈어? 얼굴이 많이 좋아 보이네. 용건만 말씀하시죠. 저 형님이랑 오래 같이 있고 싶지 않아서요. 동서도 알고 있겠지만 내가 그이랑 이혼하고 나서 매달 150만 원씩 양육비를 줘야 하는 입장이야. 근데 내가 그이랑 같이 사는 동안 일을 하지 않았었잖아. 경력이 단절된 상태라 일할 곳이 마땅치 않아. 동서는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일해왔으니까 주변에 아는 회사나 아는 사람들 많을 것 같은데 혹시 내가 일할 만한 회사 자리 하나 있을까? 있으면 나 좀 소개해 줄래? 제가 왜 그래야 해요? 일 하나 못 구해서 바쁜 사람 불러낸 거예요? 일할 자리가 없으면 식당이나 공장에 들어가서라도 일을 하셔야죠. 내가 그 생각을 못했네. 그래도 내가 결혼하기 전에 백화점에서 일했으니까 공장이나 식당 일은 잘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동서한테 물어본 거야. 마땅한 일자리 없으면 돈이라도 빌려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지낼 곳이 전혀 없어. 지금 내 모습 보면 딱 알겠지? 완전 거지 같아. 혹시 돈 조금이라도 있으면 빌려줄래? 다음 달부터 일해서 그이한테 양육비 줘야 하는 입장인데 회사 갈 때 쓸 교통비조차 없어서 말이야. 그것도 형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한테 사과라도 하면서 부탁할 줄 알았는데 사과 한마디도 없이 부탁만 하시니까 정말 어이가 없네요. 동서, 사과하려고 했어. 내가 마음이 너무 급하니까 부탁 먼저 하게 됐네. 사과 먼저 하는 게 맞았는데. 동서, 예전에 있었던 일 전부 사과할게. 특히 동서 애들 잃어버릴 뻔한 일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나도 애 키우는 엄마인데 동서 입장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 그때 동서가 너무 밉고 질투가 났어. 그때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내 사과 받아줄래? 그 사과가 진심인지 잘 모르겠네요. 할 거면 그때 진심으로 해야 했었는데. 전 형님의 부탁을 모두 거절했어요.
형님은 무릎을 꿇고 사과했음에도 전 그런 형님의 사과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날 이후로 형님을 한동안 보지 않았어요. 아주버님은 아이 때문이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날 이후 아주버님께 가끔씩 형님에 대해 조금씩 듣고 있는데요. 형님은 파출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고 들었어요. 제 말대로 공장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워낙 손재주가 없고 느린 사람이라서 한 달 만에 해고당했다고 하네요. 게다가 공장 안에서도 텃세가 심했던 거였는지 그 짧은 한 달 동안 심한 괴롭힘을 당했다고 해요. 요즘 아줌마들 따돌림이 더 심한 편이라면서요? 공장 한 달 다니면서 마음고생 좀 한 모양이에요. 공장 퇴사 후 파출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아 매달 양육비를 보내고 있는데 파출 일 자체가 고정적이지 않아서 양육비를 다 모으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버님께 150만 원이 아닌 100만 원만 보낸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때 아주버님이 50만 원 당장 안 보내면 아이 평생 못 볼 줄 알라고 단호하게 말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하면서 돈을 모으고 있는데 돈 모으는 게 한계가 있었는지 결국 형님은 손을 대지 말아야 할 대부업체 대출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한번 대출을 받았을 때 대출을 크게 받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매달 갚아야 할 돈이 엄청나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대부업체 금리가 다른 대출에 비해 큰 편이라 매달 생기는 이자가 엄청나잖아요.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무작정 대출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언제 한 번은 술 마시고 저희 집에 찾아와서 제대로 진상을 부린 적이 있는데요. 나 양육비랑 매달 나가는 대출금만 총 합쳐서 300만 원 정도 된다. 대박이지? 형님, 술 마셨어요? 술 마셨으면 집에 가서 곱게 자기나 해요. 왜 남의 집에 와서 이게 무슨 짓이에요? 동서는 좋겠다. 착한 시어머님, 돈 잘 버는 남편, 귀여운 애들까지 모두 가졌잖아. 근데 나는 모두 잃었어. 나 하루하루가 너무 지옥 같아. 나 불쌍하지 않아? 불쌍하면 나 돈 좀 줄래? 다른 사람들은 거지한테도 돈 조금씩 주던데. 나 거지라고 생각하고 돈 조금만 줄 수 없을까? 형님 하나도 안 불쌍하거든요? 형님, 제발 이렇게 한심하게 살지 말고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사세요. 애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살면 안 돼요. 형님이 이렇게 행동할 때마다 제 수명 단축되는 기분이에요. 자꾸 이런 식으로 찾아오시면 저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한동안 안 보고 지내던 형님이 갑자기 찾아와서 진상짓을 하는 바람에 민원까지 들어왔었어요. 결국 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때 경찰한테 끌려가는 형님의 모습이 얼마나 찌질하고 못나 보이던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형님의 최근 근황을 들었는데요. 일용직으로 파출 일하는 거 그만두고 고깃집에서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고깃집에서 일하다가 같이 일하는 사람 실수로 수치 형님 팔 쪽에 떨어지게 되면서 화상을 입었다고 들었어요. 생각보다 크게 다쳤다고 하는데요. 반팔을 입지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 형님은 나름 엄마라고 아이가 속상해할까봐 아이를 만나는 날이면 다친 곳 절대 보이지 않도록 긴 팔만 입는다고 해요. 아주버님도 형님이 다친 줄 몰랐는데 우연히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도 마음이 아프지 않았다네요. 그동안 형님한테 당한 짓들이 있어서 그런지 동정심도 들지 않는다고 해요. 아이만 아니라면 형님 절대 보고 싶지 않다고 해요. 이게 최근 형님의 근황이고 그 뒤로는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전 그런 형님의 근황을 듣고 얼마나 속이 다 시원한지 몰라요. 몇 년 동안 형님한테 당한 일들이 있다 보니 형님이 행복하지 않게 살고 있다는 게 저의 행복이었어요. 사람 인생이 망가진 건데 이렇게 즐거워해도 되는 건가 싶었지만 전 형님이 제 가족일 때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전 그런 형님이 항상 불행했으면 했거든요. 형님과 아주버님이 이혼하고 난 뒤 저희 가족은 정말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시어머님도 골칫덩어리 하나 제거돼서
속이 다 시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형님이 아주버님과 이혼하고 나서 저희 집안에서 항상 웃음이 넘쳐나요. 싸울 일도 전혀 없고요. 그리고 어머님께선 형님의 아들을 편애하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예전처럼 이뻐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머님은 좋으신 분이신데 그동안 형님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 두 아이는 무럭무럭 잘 크고 있으며 반에서 1, 2등도 할 정도로 공부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쁜 내 새끼들을 잃어버릴 뻔했다니 아직도 그때 생각만 하면 마음이 찢어질 것처럼 아픕니다. 이 일 때문이라도 형님 절대 용서 안 하고 싶어요. 평생 죗값 받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네요. 사람은 정말 착하게 살아야 하나 봐요. 마음 곱게 쓰지 않은 형님을 볼 때마다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일로 인해 한동안 답답했었는데 이렇게 말하고 나니 조금은 속이 다 시원하네요. 이제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